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제 소개는 잠깐 드렸고, 이제 이렇게 해서 저한테 이메일이나 카톡으로 연락을 주시면, 연락을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전에 경험해 보면 제 강의를 듣고 다른 데서 만나서 같이 뭐라 그럴까요? 같이 그 서로 소통하고 그 주고받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제가 그런 실제 경험을 해봐서 여러분들과 이렇게 잠깐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고요. 여러분들 이제 질문을 받아서 그걸 제가 자연스럽게 한번 녹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이제 하기 전에 이제 먼저 여기를 제가 다른 데 강의를 많이 하는데 요즘은 혁신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 용어가 많이 나와 있죠. 문제 탐구하는 디자인 싱킹, 올바른 것을 구축하는 린 스타터, 그리고 올바른 것을 하는 에자일. 그 영어로 많이 쓰여 있는데요. 이거는 핵심은 뭐냐면 개방적 이 가운데가 혁신이죠. 이제 혁신이 오픈 이노베이션이라고 해요. 개방적 혁신. 그러니까 요즘에 R&D에서도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스타트업과 어떻게 아무리 옛날 대기업은 혼자 다 했었지만 지금 그렇게 되는 시대가 아니라 어, 대기업이 스타트업과 연합해서 만들어 가려고 하는 그런 개방적 혁신에 대한 시대고요. 그래서 제가 혼자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제 여기 유명한 가트너라고 회사가 있어요. 여기서 보시면 나와 있죠. 컴바인, 디자인 싱킹, 린 스타트업 에저에서 고객의 문제를 하는 탐구하는 그래서 고객 공감하고 문제를 정의하고 아이디어를 내고 거기에 대해서 고객의 커스터머의 프로블럼 문제를 찾아내는 디자인 싱킹이 있고 고객의 솔루션 제공하는 린 스타트업 빌드 매저 런 하는 부분 그리고 이쪽은 여기는 개발자분들이 많이 안 계시긴 한데 에자일이라고 해서 민첩하게 하는 거죠. 개발 비즈 데브옵스라고 해서 개발적인 원래 스크럼이나 이제 그런 부분이 있었지만 지금은 비즈니스와 개발과 운영을 하는 비즈니스 데브옵스 이게 워낙 빨리 변하죠. 특히 이제 블록체인이 굉장히 변화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뭐 뒤에 말씀드린 AI나 ABCD, AI, 블록체인, 클라우드 데이터 워낙 변화가 빠른데 이것들을 워낙 속도가 빠르니까 그래서 빨리 얼마큼 잘 대응하느냐 그래서 이게 비즈니스하고 연결되는 비즈니스 데브옵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약간 요 그림은 제가 더 많이 쓰이는 제가 이제 할 때마다 하는데 여러분들도 다 MZ 세대이시니까 이제 저도 이제 휴먼 훅 인간은 다 스마트폰 보고 있죠. 물론 지금 약간 지금 위드 코로나라서 팬데믹 시대에서 약간 여러분들이 약간 다르긴 하지만 사람들이 다 스마트폰 보고 있죠. 근데 머신러닝처럼 기계들은 다 배우고 있어요. 열심히 기계들을 공부하고 있죠. 사람들은 다 스마트폰 보고 있어서 이 데이터가 사람들은 데이터를 제공하기만 하고 그 데이터는 열심히 AI 기계들이 배우고 기계들은 다 성장하고 있고 플랫폼 회사가 다 가져가고 있죠. 근데 여기 보면 뭐 이게 사실은 제가 이제 고3, 중3 중이에요. 제가 딸 아들입니다. 이제 저희 큰딸이 이제 좀 있으면 수능을 보는데 남의 집 얘기가 아니라 저희 집이 이제 아침에 가끔 식사하면 다 이제 스마트폰 보고 있어요. 이 그림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다 대화를 안 하고요. 뭐 고3, 중3 딸은 뭐 BTS나 뭐 새로운 에스파, 넥스트 레벨 그런 거 듣고 막내 아들은 저기 똑같죠. 여기 제가 아이가 거꾸로 하고 있죠. 그래서 저희 아이도 뭐 좀 여름처럼 온라인 수업 때문에 제가 노트북 사줬지만 얘가 분명히 온라인 수업도 듣지만 약간 뭐 배틀그라운드, 로블록스 할 거라 제 예상이 되는데 제가 이 아이를 여러분들 똑같은 세대 여러분들 나이가 어리죠. 중학교 2학년이니까 제가 느낀 게 하나 있습니다. 이 아이가 컸을 때 은행을 쓸 것이냐? 제가 볼 때는 안 쓸 것 같아요. 지금 여기 아까 뭐 은행 금융권에 이제 관심 있는 분들은 많지는 않았던 것 같긴 한데 이제 이 블록체인하고 좀 관련됐는데요. 이 아이가 컸을 때 기존 은행을 쓸 것이냐 봤을 때는 안 쓸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로블록스를 저희 메타버스 아까 누구 말씀하셨는데 메타버스 때문에 제가 유명한 회사가 됐죠. 로블록스가. 근데 저는 사실 저희 집은 한 4년 전, 5년 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희 중학교 2학년 아이 때문에 저도 로블록스를 이제 저도 아이디가 있는데 이 아이가 하는 걸 보면 제가 느낀 게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게임이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로블록스 좀 하시는 분들 있을지 모르는데 제가 느낀 건 이 아이는 게임이 아니라 로블록스는 게임이 아니다. 그래서 게임이 아니라 이코노미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는 요구할 땐 절대 안 하다가 외국 친구들하고 막 소통해요. 소통하고 실제 로블록스랑 로벅스랑 게이밍 머니가 있잖아요. 근데 그걸 실제 전송도 해서 몇 년 전에 저희 그때 뭐 중학교 2학년, 6학년이었는데 엄마 폰 계좌로 30만 원 결제해서 막 혼났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제가 느꼈어요. 몰입하는 정도가 게임이 아니라 제가 이제 메타버스 얘기할 때 말씀드렸는데 스토리텔링의 시대, 스토리 리빙의 시대. 그러니까 지금은 거기 안에 살아요. 그러니까 약간 영어 표현으로는 뭐 메타버스를 비욘드 게임,
투 이코노미 시스템. 이 게임을 넘어서 이코노미 시스템 제가 이제 공감하는 게 저희 아이를 보면서 느꼈습니다. 아, 이건 게임이 아니다. 그리고 블록체인을 비롯한 여러 가지 이제 요즘 UI UX가 여러분들도 뭐 기존 금융권을 안 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기존 금융권이 MZ 세대 여러분을 포함한 MZ 세대나 이제 메타버스 이런 식으로 많이 했던 거거든요. 기존 금융권 분들이 MZ 여러분들 관심이 많아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잘 안 쓸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관점에서 저희 아이도 봤을 때 얘가 컸을 때 분명히 약간 변화가 있을 거고 여러분도 그 세대에 있고요. 그 변화의 시대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약간 위기이자 기회예요. 여러분들한테 많은 기회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얘기를 또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제가 이제 좋아하는 걸그룹인데 혹시 채팅방에 이 걸그룹 이름을 아시면 채팅방에 남겨주시고 4명 이름 다 안다. 그럼 제가 오프라인 수업이면 제가 상품도 드렸거든요. 혹시 잠깐 남겨주세요. 여기 4명의 이름을 얼마나 아실까 모르겠네요. 여기 좀 나이대가 어리시니까 다 많이 아실 것 같은데 예, 마마무 그렇죠. 문별솔라 화한 휘나사 그래서 다 역시 나이대가 이제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핑클, 시스타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저도 이제 제가 좋아하는 제가 전에 벤처 기업 본부장 할 때도 있었는데 제가 약간 추구하는 조직의 모습이에요. 문별솔라 휘나사가 저는 이제 유래 스케치북을 보고 제가 되게 팬이 됐는데 각자 역량이 있죠. 뭐 랩을 잘하고 퍼포먼스를 잘하고 노래를 잘하고 각자 역량이 있고 근데 잘 어울려져요. 정말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문별 솔라미 각자 영향도 있는데 잘 어울려져 시너지가 나는 그런 모습 보고 제가 추구하는 조직의 모습이라고 제가 가끔 제가 쓰는 자료 중에 하나인데 4차 산업혁명도 마찬가지죠. 여기 문별 솔라 후이나사가 어우러지듯이 기술적인 관점에서 ABCD, 그러니까 AI, 블록체인, 클라우드 데이터 약자군요. ABC는 여러분들이 약간 종합적 관점을 보셔야 돼요. 약간 주인공은 AI 데이터예요. 그러니까 블록체인은 저는 약간 명품 조연을 표현 썼어요. 그러니까 영화나 드라마 보면 실제적인 그 드라마에서 영화를 보면 그 주인공의 본질을 드러나는 게 명품 조연을 통해서 인텍션 통해서 드러나듯이 주인공은 AI 데이터는 그런 실제 주인공의 본질을 드러나게 하는 역할이 블록체인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플랫폼에 대한 신뢰성, 데이터의 신뢰성, 심지어는 AI에 대한 신뢰성까지도 블록체인 통해서 할 수 있다. 라는 걸 강조를 드리고요. BLTS의 약자는 B는 비즈니스, L은 로우, 법이죠. T는 테크놀로지, S는 소사이어티예요. 그래서 BLTS라고 해서 이런 비즈니스 측면, 법적인 측면, 기술적인 측면, 사회적인 측면 이런 종합적인 측면을 봐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보니까 되게 다양한 전공들이 있으셨고 그러니까 도메인도 다양하게 있었죠. 하지만 확실한 거는 여러분들이 어느 도메인에 있든 간에 블록체인이 다 쓰이게 될 거고요. 그런 관점에서 그런 BLTS, ABCD 이런 융합 관점을 같이 꼭 보셔라. 그러니까 좀 각자 영역이 너무 퍼스펙티브라고 하죠. 관점을 한쪽만 보죠. 여러 가지. 기술도 이런 블록체인 때문에 저희가 모였지만 AI, 블록체인, 클라우드 데이터, BLTS 이런 관점을 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P2P 시대라고 하는 거는 보통 이제 블록체인을 좀 아는 분들은 뭐 아까 정보통신 아시면 뭐 P2P 네트워크라고 피어 투 피어 네트워크이죠. 근데 저는 이제 플랫폼의 시대에서 프로토콜 시대에 바뀐다고 얘기해요. 지금 데이터 성격도 옛날에 기관이나 조직의 데이터였지만 마이 데이터, 나의 데이터 주권이 바뀌었듯이 이런 플랫폼의 시대에서 프로토콜 그래서 내가 참여한 만큼 거기에 대해서 공정하게 그걸 가져가는 프로토콜에 대한 얘기를 프로토콜 경제라는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도 이런 시대가 약간 변화의 시대가 있어요. 그런 약간 변곡점의 시대에 있는데 여러분들도 지금 여러분 블록체인 특강이라고 이제 듣고 계시는데 이런 여러분들이 좀 더 이런 시각적인 하면 정보에 상관없이 모두 상관없이 좀 변화에 약간 제2의 페이스북, 제2의 네이버, 제2의 카카오가 나올 수 있는 시대입니다 지금.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체감을 여러분들 공유를 드리고 싶어서 요거를 말씀드리고요. 예, 그리고 이거는 이제 에볼루션에 대한 부분에 약간 ABC도 있었지만 여기 뭐 머신이 나와 있죠.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의 커머스라는 게 사람과 사람이 거래하잖아요. 근데 지금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뭐 전기 자동차, 뭐 자율주행차 그런 게 나오죠. 그런 것처럼 사람과 사람이 거래뿐만 아니라 기계와 기계, 머신 커머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점점 커질 거예요. 혹시 이제 레디 플레이 원이라는 영화를 저도 되게 장면 있게 봤는데 거기서 보면은 뭐 드론이 날아다니고 그 안에 있는 것들이 사실 거기서 실제 많은
거래가 일어나고 이제 여기 꼭 한번 메타버스 때문에 좀 다시 각광을 받고 있는데 그런 관점에서 한번 그런 머신 커머스에 대한 얘기를 드리고 싶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좌뇌 우뇌한 것처럼 ABCD 이런 그냥 AI, 블록체인, 클라우드 데이터가 주인공이고요. 디자인 싱킹, 린 스타트업 애자일 마치 좌뇌 우뇌처럼 같이 여러분들이 약간 뭐 공학적인 전공을 하셨던 여러 가지 다양한 사회과학, 인문학, 과학 여러 전공이 있을 텐데 지금은 혼자 하시는 시대는 아닌 것 같아요. 뭐 어떻게 협업을 잘하고 거기서 연결을 잘하는 그래서 제가 연결과 융합의 시대에 말씀드렸듯이 그런 부분에서 이제 관심을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블록체인하고 이제 부분에서 보면 ABCD와 이제 아까 말씀드린 AI, 블록체인 클라우드 데이터에서 여기 보면 AI 쪽에서 블록체인이 신뢰성과 타당성, 그러니까 블록체인 한마디로 뭐냐 그러면 신뢰의 구조, 트러스트 머신이라고 신뢰를 만들어내는 기계라고 제3자의 개입 없이 신뢰를 만들어내는 기계라고 한 트러스트 머신이라는 약자를 쓰는데요. 그래서 거기 중요한 이제 데이터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예를 들면은 제가 비유를 들게요. AI를 비행기로 비유를 들게요. 그러면 비행기가 사고가 났어요. AI를 비행기로 사고를 뭐는 비유를 들자면 블록체인은 블랙박스 사고가 났을 때 거기서 이제 블랙박스 분석하듯이 AI와 AI의 모든 통신은 블록체인에 담게 되고요. 그래서 AI를 비행기로 비유하자면 블록체인은 블랙박스로 비유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뒤에도 잠깐 나올 텐데 여러분들 정수기 안에 필터가 있죠. 정수기 안에 물이 가득 차 있는 데이터가 가득 차 있는데 필터는 눈에 안 보이지만 물을 깨끗하게 하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블록체인은 필터 같은 역할을 한다는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한번 잠깐 이거는 뭐 앞에 초반부니까 잠깐 같이 생각해 볼게요. 비유를 드리겠습니다. AI를 사람으로 비유할게요. 그러면 사람이 음식을 먹어야 활동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AI를 사람으로 비유하자면 빅데이터, 마이데이터. 데이터는 음식으로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블록체인은 뭘로 비유할 수 있을까요? 한번 요거는 맞추시는 분은 저한테 개인톡 주시면 제가 상품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생각을 좀 해보세요. 여러분들 인원이 많지 않으니까 AI를 사람으로 비유하면 데이터, 마이데이터 데이터는 빅데이터나 이런 것들은 음식으로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람이 음식을 먹어야 활동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블록체인은 뭘로 비유할 수 있을까? 요거는 시간을 드릴 테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생각을 해보시고 채팅방에 남겨 주실래요? 요거는 한번 잠깐 여러분들한테 뭐 같이 공유하는 차원에서 한번 생각을 한번 정리하는 차원에서 한번 말씀을 나눠보시죠. AI를 사람이야. 빅데이터 데이터는 음식. 그러면 블록체인은 뭘로 비유할 수 있을까? 한번 요거는 같이 한번 인원이 많지 않으시니까 맞히시면 저한테 개인톡 주세요. 제가 뭔가 다른 자료라도 다 드리겠습니다. 잠깐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까 해서. 네, 좀 SNS, 뭐 책 같은 그렇죠. 약간 그거를 음식을 공유하는 느낌이 말씀하신 것 같고요. 약간 이제 컨텍스트는 약간 사람, 음식 이런 관점에서는 뭐 정답을 맞추라는 건 아니고 근데 이거를 모르신다는 건 제가 쓴 기고문을 안 읽어봤다는 얘기이신데 어쨌든 제가 나중에 뭐 관련돼서 제가 제 이름을 검색하시면 뭐 유튜브나 제가 이제 그런 기고문 써 그거는 이제 제 공유하는 차원에서 공유를 드리고 있는데요. 아, 예. 그래서 이전 음식이 먹을 만한지 판단할 수 있는 오감. 그것도 되게 좋은 아이디어십니다. 근데 저는 어떻게 제가 이제 아까 컨텍스트 상에는 어떻게 제가 표현했냐면 블록체인은 냉장고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왜냐면 음식이 상하지 않고 싱싱하게 하는 역할. 그래서 사람이 건강하게 할 수 있는 역할에서 제가 약간 좀 색다른 표현으로 이제 냉장고를 표현 썼어요. 왜냐면 음식이 상하지 않고 사람이 건강하게 할 수 있다 그런 개념이었는데 지금 블록체인에 약간 여러 가지 기술들이 많이 나와서 논의가 될 텐데 오늘 이 시간은 뭐 기술적인 얘기를 하는 시간이 아니라 전반적인 거기 개요에 대해서 철학적인 관점, 기술의 파운데이션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신뢰 기술이다. AI에 대한 신뢰성, 데이터의 신뢰성, 플랫폼 신뢰성 그런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또 제가 또 히스토리를 말씀드리면 그때 제가 한 5년 전, 7년 전이었어요. 제가 이제 저희 그때는 애들이 어렸었죠. 제가 딸들 아들 하나와 저희 와이프랑 이제 차를 몰고 충청도 지역이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때 이제 온 가족이 갔으니까 이제 펜션 같은 데를 빌려 휴가 때였어요. 그래서 근데 제가 맛집 검색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뭐 해먹을 수도 있었지만 한번 근처에 맛집 검색 열심히 해서 흔히 말하는 포털사에서 했겠죠. 뭐 N사나. 그래서 제가 열심히 검색했는데 제가 이제 데이터를 보니까 뭐 평이 나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차를 몰고 저희 펜션에서 한 30분 동안 운전하고 간 것 같아요. 그랬더니 욕을 바가지로 먹었습니다. 가족들한테. 왜 그랬을까요? 왜냐면 음식이 맛이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아니, 맛이 없었습니다. 왜냐면 그 데이터가 누가 올렸을까요? 실제 그 음식점을 갔다 온 사람들이 올린 게 아니었어요. 그냥 마치 마케터들이었죠. 온라인 마케터, 모바일 마케터들이 올린 글이었죠. 근데 만약에 제가 이제 상상을 해보면 마치 이제 포털사의 데이터가 맛집 데이터를 올라갔을 때 거기에 대한 위치 정보, 뭐 GPS 아니면 타임스탬프 이런 것처럼 정말로 갔다 온 사람들이 올린 글만 올리게 되면 좀 더 신뢰성이 올라갈 수 있겠죠. 뭐 상상을 해보면. 그래서 예를 들어 마치 이게 데이터에 대한 신뢰성 말씀드리는 거예요. 마치 포털사에서 맛집 사이트가 정말 갔다 온 사람들이 올린 글이었으면 좀 더 신뢰감이 올라갈 수 있겠죠. 이런 관점에서 이런 데이터에 대한 신뢰성, 플랫폼에 대한 신뢰성, 심지어는 AI에 대한 신뢰성. AI가 만약에 너무 뒤에도 나오겠지만 너무 인종차별적인 데이터가 너무 피딩이 돼요. 그러면 AI가 인종차별적인 의사결정을 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걸 막기 위해서 이런 종합적인 블록체인이 쓰일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흔히 이게 이제 유명한 데이터 레이크라고 해서 하는 부분인데요. 이게 데이터 댐 얘기예요. 그러니까 DNA라고 해서 데이터 네트워크 AI에 대한 부분인데 DNA가 BTS의 DNA가 아닙니다. 그래서 데이터 네트워크 AI 그래서 블록체인이라는 부분인데요. 데이터가 처음에 5G, IoT, 센서, 로봇 등에서 수집을 해요. 그다음에 데이터 축적 및 가공 결합을 합니다. 이게 데이터 바우처 사업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거기서 데이터 활용 및 A 혁신 서비스 나와요. CCTV라든지 데이터 정보, 아까 에너지에 대한 부분 맞습니다. 에너지에 대한 부분 그리고 실제 뭐 질환 예측이라든지 자율주행차라든지 아까 푸드 세이프티 이런 서비스를 할 텐데 블록체인은 여기서 사실은 정보가 그리면은 안 보여요. 데이터 때문에 큰 데이터 댐 그림이 있죠. 근데 저는 얘기합니다. 블록체인 아까 마치 정수기 필터처럼 블록체인 필터, 애드온돼 있다. 그렇기 때문에 보이진 않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너무 슬퍼하지 말고 주인공은 AI 데이터지만 블록체인은 명품조예요. 그래서 그 가치로서 같이 융합했을 때 그래서 여러분들도 제가 블록체인을 너무 사람들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너무 이제 그런 유즈 케이스를 암호화폐 쪽으로 많이 이제 치우쳐 있는데 그게 아니라 좀 이런 데이터 인프라로 보시는 제가 관점을 꼭 제가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그런 관점에서 지금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데이터 성격들이 자체가 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렸지만 데이터 드리븐 이노베이션, 그러니까 데이터 성격이 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변하고 있냐면 기관의 조직의 데이터에서 마이 데이터 주권이 나한테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전에는 기업이나 조직이 갖고 있는 데이터 힘이 셌다면 지금은 나의 데이터, 마이 데이터에 대한 시대.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서 뒤에도 약간 언급이 될 텐데 마이 데이터에 대한 것들이 내년에 좀 서비스들이 나올 거고요. 또 한국은행 은행이 되게 보수적이죠. 한국은행조차도 CBDC, 그래서 센트럴 뱅크 디지털 컨시가 나오고 여러분들은 지금 운전면허증이 없을 것 같은데 운전면허증이 내년에 이제 블록체인 기반으로 나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내년에 굉장히 퍼펙트 스톤처럼 막 움직이고 있어서 내년이 약간 팝콘 가기입니다. 내년에 굉장히 재밌는 일이 많이 벌어지는 해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잠깐 2020년도에 보면 아까 말씀 ABCD에 대한 부분 피플 센트릭하고 스마트 스페이스 여기서 이제 실용적 블록체인이라서 여러분들 블록체인이 옛날에는 뭐 비트코인, 이더리움 너무 일반적인 투자나 아니 투기 그런 쪽으로 많이 있었지만 작년부터 올해는 지금 최근에 우리나라 대기업 뭐 대기업뿐만 아니라 카카오라든지 네이버 그런 회사들이 지금 블록체인에 프랙티컬한 블록체인이라고 하죠. 실용적 블록체인에 대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블록체인에 대한 그 공부를 특강을 듣는 시점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블록체인은 약간 실내 저장소, 그러니까 마치 데이터베이스처럼 데이터 저장소가 데이터베이스와 실제 블록체인 이렇게 양쪽을 다 보셔야 되는 게 물론 이게 온체인 오프체인이라고 표현을 쓰는 게 온라인 오프라인처럼 블록체인에 올라가 있는 건 온체인, 블록체인 아닌 게 오프체인 이게 쓰는데 지금 온라인 오프라인처럼 양쪽을 다 봐야 되는 시대가 임박했습니다. 그런 과정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O2도 말씀드리면서 흔히 말하는 이쪽은 1차 산업 오프라인 현실이에요. 그래서 물질, 소유, 자원이라는 키워드고요. 이쪽은 온라인이에요. 정보, 공유, 관계라고 하는 이제 시대는 부분에서
이쪽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넘어가는 이쪽에 디지털 트랜스폼이에요. 흔히 말하는 3차 산업. 이쪽에 뭐 페이스북, 뭐 네이버 이쪽에 나중에 모바일에서는 카카오가 나왔었죠. 이런 시대고 이제 재밌는 시대가 또 됐습니다. 온라인인데 오프라인에 가요. 이게 오토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아날로그 트랜스폼이라는데 이게 약간 메타버스 비슷하죠. 메타버스도 가상세계와 현실 세계와 연결과 융합 시대죠. 그래서 이게 다 연결되어 있는 부분인데 그래서 이럴 때 중간에 데이터의 양과 질이 이제 중요해요. 그래서 AI가 거기서 이제 판단하게 되는데 이건 이제 제가 이민아 교수님 장표를 제가 자료를 좀 참조해서 갖고 온 부분인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데이터 양과 질이 중요한 그래서 주인공은 AI 데이터이긴 한데 이런 관점에서 데이터 양과 질이 중요하다는 하나의 대표적인 예가 지금은 제가 뭐 코로나 때문에 좀 미국을 잘 못 가고 있는데 제가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이제 미국 출장을 많이 장기로 갔다 쳤을 때 제가 얘기를 해요. 제가 뱅크 오브 아메리카한테 내가 지금 미국 가려고 하는데 카드를 만들어 주세요 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저한테 카드를 만들어 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면 BOA 뱅크 오브 아메리카 큰 은행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막 조사하겠죠. 근데 미국에 아마존이라는 회사가 있죠. 아마존의 은행이 있어요. 아마존 뱅크가 있는데 아마존 뱅크는 저 데이터를 분석할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서강대학교 산업협력 교수고 아마존 유명한 커머스 있어. 뭐 연체를 한 적도 없어요. 그리고 보니까 뭐 카드 연체한 적도 없고 이 정도면 카드를 만들어도 되겠네. 그래서 저한테 카드를 만들어 줄 거예요. 이런 것처럼 데이터의 양과 질이 거기서 대한 부분들을 하고 있고요. 중국에는 미국이 아마존이 있다면 중국은 뭐 어떤 그 알리바바가 있죠. 근데 알리바바가 재밌는 게 진짜 실제 커머스 안에서 실제 3초 안에 얼굴 인식을 해요. 얼굴 인식해서 데이터 세트가 우리나라는 보통 그걸 하려면 한 데이터 세트 자체가 한 많아야 우리는 몇백 개이긴 한데요. 그 중국 거기서는 데이터 세트 자체가 한 10,000개가 동시에 돌고 있어요. 그런 10,000개 동시에 돌고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인 부분이 얼굴 인식까지 해서 데이터 세트가 돌고 그것들에 대해서 그리고 실질적으로도 위챗페이로 보내주는 것도 한 30초 정도 안에 끝낸다고 합니다. 실제 지금 돌아가고 있는 일이에요. 이게 그냥 가상현실이 아니라 그런 것처럼 실질적인 돌아가는 중국은 약간 우리나라랑 좀 달라서 그 개인정보 보호 그런 게 좀 없죠. 없어서 쉽게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실질적인 데이터의 양과 질에 있어서 진짜 그런 예의들이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블록체인은 약간 신뢰 기술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데이터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데이터, 화폐, 디지털 자산이 있죠. 근데 우리나라는 좀 약간 화폐 너무 화폐에 대한 부분이 너무 오해가 많죠. 사실은 그래서 이것 때문에 많은 다단계 사기나 실제 피해액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이미지가 안 좋긴 한데요. 재밌는 거는 디지털 자산의 시대가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기존의 은행, 보험, 증권, 카드 다 이렇게 나눠져 있었던 것들이 다 칸막에 사라지고 있어요. 사라지고 거기에 대해서 실제 디지털 자산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그러면 블록체인이 그런 신뢰 기술을 통해서 가게 될 것이고 여기 중간에 AI, 빅데이터를 통해서 여러분 아까 관심 있다고 하셨던 여러 가지 핀테크, 헬스케어, IoT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 부분이에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블록체인은 약간 신뢰에 대한 기술로 보시는 그런 관점을 꼭 제가 강조를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블록체인이 약간 신뢰 기술이구나.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게 제가 이제 강조드렸던 것처럼 이거를 너무 일종의 블록체인 이퀄 비트코인 이더리움으로 보시지 마시고 이런 디지털 자산과 데이터로 관점으로 보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4차 산명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은 기능이 두 가지, 하나는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인공지능이 성장을 시키죠. 기능이 또 하나 있습니다. 블록체인 통해서 집단 지성이 돼요. 그래서 분배되는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성장하고 그쪽이 주로 역할을 한다면 블록체인은 거기에 대해서 분배하는 역할. 그래서 약간 균형을 잡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혁신의 영역이 있고 분배 영역이 있는데 약간 균형을 잡아요. 너무 AI 데이터가 주인공에 힘이 몰릴 수밖에 없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마치 AI 권력을 AI에 대한 탈중앙화, 민주화라는 제가 이제 강의할 때 약간 좀 그런 어려운 용어를 쓰긴 했는데 뭐냐면 뒤에 잠깐 얘기 나오겠지만
AI 데이터에 대한 권력을 좀 밸런스를 맞추는 역할이 블록체인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바라보시고 움직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AI 얘기를 잠깐 얘기를 할게요. 왜냐면 이 AI 블록체인의 융합을 풀어가려면 일단 AI 얘기 좀 잠깐 알아셔야 돼서, 그래서 최근 AI 기술은 이제 대량의 데이터를 이용해서 학습하는 부분에서 뭐 전문가 시스템, 인공신경망, 기계학습, 좀 심층학습, 이게 딥러닝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인간의 뇌 구조를 거기서 모방해서 만든 블록체인, 그 AI 기술이 이제 심층 딥러닝이라는 부분이 이때가 지금 2010년도예요. 이때가 다 IBM 왓슨도 이때였고, 사실은 해서 그 많은 캐나다 유명한 힐튼 교수님 논문도 2010년도 이후에 여러분들이 가장 AI 기술 중에선 기계학습에서 심층학습, 딥러닝이라는 명은 많이 들어보셨죠? 그쪽이 이제 대량의 데이터를 통해서 그런 문제 해결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AI 기술 자체는 지금 현재는 딥러닝 기술이에요. 그래서 딥러닝의 핵심 성공은 앞에서 제가 강조했지만 양질의 대량 데이터를 확보하는 게 관건이에요. 그런 관점에서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 트레디셔널 머신러닝, 뉴럴 네트워크, 딥러닝 자체가 점점 데이터가 많아지는 게 양질의 대량 데이터 확보하는 게 관건입니다. 그래서 데이터 많은 회사가 AI 기술도 좋을 수밖에 없는 구조로 돼 있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인 게 뭐 구글 번역이라든지 알파고, 이런 여러 가지 기보를 갖고 지도학습, 강화학습 통해서 한 거고요. 웨이모라고 하는 거는 일종의 자율주행차 쪽이죠. 그 구글에서 만든. 근데 재밌는 거는, 그런데 자율주행차나 전기장터 하면 테슬라 생각나시잖아요. 근데 실제 기술적인, 제가 봤을 때는 웨이모가 더 좋은데, 근데 결국 데이터인데, 실제 테슬라는 약간 기술적인 그렇지만 실제 많이 팔리고 있잖아요. 데이터가 다 어디로 갈까요? 다 테슬라 본사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실적인 전기 자동차에 대한 부분들도 이것들이 실제 기술적인 부분은 웨이모가 좋을지 모르는데 데이터 힘으로 약간 더 테슬라가 더 약간 힘을 받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여기서 보면은 여러 가지 AI에 대한 블록체인 모델에서 이게 보시면 기존 데이터에서 블록체인 데이터가 있잖아요. 기존 데이터는 뭐 예를 들면 우유로 직접 뭐 AI 데이터 자체가 피딩되다 보니까 거기서 오류, 편향된 결정을 낼 수 있는데, 블록체인 데이터는 여기 나온 것처럼 약간 정확, 검증할 수 있는 부분, 약간 너무 필터링 한다고 했죠? 거기서 약간 밸런스를 맞춰준 역할이 이제 블록체인 역할이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제가 이제 약간 앞에서 요약을 좀 해보자면, 이 커서가 조금 약간 안 돌아네. 예,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인공지능과 통신을 모두 다 기록을 해요. 그래서 인공지능과 인공지능이 서로 주고받은 메시지를 블록체인에 모두 기록해서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의 자체 결정으로 이제 발생한 이슈들 같은 거를 항공기에 블랙박스처럼 이용이 가능하다. 그래서 블록체인의 특성상 기록에 대한 신뢰가 높아서 고신뢰 AI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마치 아까 말씀드렸죠. AI가 비행기를 비유하자면 블록체인은 블랙박스처럼 뭔가 신뢰적인 부분. 왜냐면 데이터가 계속 쌓여서 좀 약간 AI가 답을 내는데 AI가 왜 답을 내는지 몰라요. 그래서 요즘은 설명 가능한 AI라는 새로운 기술을 쓰고 있는데, 그런 관점에서 약간 신뢰적인 고신뢰 AI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거꾸로 이제 분산 컴퓨터 관점에는 블록체인의 참여 노드라고 하거든요. 아까 블록체인은 쉽게 설명드리면 일단 서로 합의가 가능한, 데이터베이스는 아시잖아요. 데이터가 있는데 데이터베이스 업데이트를 하는데 합의를 해야 데이터가 업데이트 되는 게 블록체인이에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블록체인 참여 노드에 컴퓨팅 파워 이용해서, 그러니까 이더리움은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비탈렛 부텔렌이 약간 여러분들보다 어린 나이일 것 같아요. 만 19살의 나이에 사실은 그냥 원래 비트코인을 업그레이드 하려고 했는데, 그게 대신에 실질적으로 이제 지금은 새로운 이제 이더리움을 왜냐면 비트코인 재단에서 거절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점을 갖고 이제 새로 만들어서 이제 뭐 이더리움이 뭐 그냥 투자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 비탈리 부테 갖고 있는 캐네디안 러시안이었죠. 워털루 대학 중퇴했는데 이 친구 갖고 있는 비전은 하나의 컴퓨터로 똑같이 돌아가는 분산 월드 컴퓨터라는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제 나중에 또 그런 거는 또 잠깐 또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딥러닝은 아까 계속했지만 입력 데이터가 좌우합니다. 양질의 대량 데이터가 확보가 쉽지 않아서
뭐 이런 실제 여기 구글 포토에서 흑인을 고릴라로 자동 분류, 인종차별적인 거죠 사실은. 이런 것들을 사례가 있었고요. 그래서 양질의 대량 데이터 보유가 이제 지금 페이스북 이름이 바뀌었죠. 메타로 바뀌었는데 뭐 페이스북,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이 양질의 대량 데이터 확보한 기업이 AI랑 경쟁력도 높을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구글이라든지 구글이 이제 텐서플로우라고 해서 그런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AI 하시는 분들 약간 프레임워크 자체를 갖고 있죠. 그리고 페이스북이 메타라는 이름이 바뀌었지만 이제 소셜 미디어를 갖고 있고 이제 거기서 뭐 파이터치라는 기술을 갖고 있고 아마존이 아까 말씀드렸던 아마존 뱅크처럼 여러 가지 커머스 데이터, 소비자 데이터 갖고 있어서 AI 스피커를 갖고 있어서 알렉사 통해서 하는 부분에서 AWS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스타트업 이제 얘기를 많이 들어보면 AI 이런 개발 도구도 많이 좋아졌어요. 근데 실질적인 데이터 확보는 여전히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 이런 여기 보이스들을 보시면 실질적으로 개발적인 부분들은 좋아지긴 했는데 이런 데이터는 참 모으기 어렵다라고 하는 이런 피드백을 받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AI를 개발하려고 하시면 실제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개인정보가 있어요. 이제 이렇게 뭐 출퇴근 동선이라든지 카드 거래 내역, 선호 음식 이런 게 사실은 마이데이터라고 어려운 게 아니라 이런 게 다 개인정보죠. 근데 이런 게 일부 기업에 독점이 돼 있거나 법제도 규제, 데이터 선법도 좀 낮긴 했지만 그리고 신뢰가 없어서 이런 것들이 유용한 개인정보가 다량 축적돼 있긴 한데 실상은 거래하기 어려워요. 거래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가 안 되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AI 데이터 확보가 이제 중요한데 만약에 AI 스타트업이 있는데 AI 스타트업들은 나는 이런 개인정보가 필요해라는 부분 그런데 뒤에 또 이제 말씀드렸는데 지금은 아까 이게 마이 데이터 사업이라고 말씀드렸죠. 이런 부분들이 개인 스스로 개인의 데이터를 거래하는 주체가 있어요. 그래서 전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연합 아이디 모델이라고 하죠. 뭐 페이스북, 구글, 애플, 우리나라는 네이버, 카카오 아이디를 통해서 이런 것들이 연결돼 있었지만 지금은 나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모빌리티라든지 뭐 미디어라든지 헬스케어 여러 가지 이런 아까 여러분들 도메인에서 말씀하셨던 데이터들을 모아서 하는 부분들이 이제 데이터 주체가 누구는 나랑 개인이 가져가는 그래서 개인 스스로 개인의 데이터를 거래하는 주체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블록체인 기술이 이제 AI 기술에 기여하고 상호 보완하는 부분들이 블록체인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개인정보 거래를 현실이 돼요. 그래서 그것들이 스마트 컨트랙트, 분산 아이디, 암호화폐라고 하는 통해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좀 약간 내용들이 중요해서 좀 쉬었다가 나머지 좀 6시에 나머지 이어서 얘기를 어떻게 AI에서 이 마켓플레이스하고 연관되어 있는 부분들인데 연결되는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쉬었다가 다시 6시에 와서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언제든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채팅방에 남겨주세요. 그래서 블록체인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개인정보 거래를 현실로 만들면서 스마트 컨트랙트, 분산 아이디, 암호화폐에 대한 부분 이게 이제 블록체인 기술하고 이제 연결 실질적인 뭐 블록체인 기술이 어떻게 되는지의 상세한 부분이 나와요. 어떻게
블록체인 기술은 이제 이게 개인정보뿐만 있는 게 아니겠죠. 마켓플레이스, 어떤 데이터 유통, 데이터 마켓플레이스 부분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요즘에 이제 분산 아이디라고 해요. 이게 개인이 자신 신원에 대해서 완전한 통제권을 가지게 하는 기술. 분산 아이디라는 부분이 있고요. 이것들이 이제 흔히 말하는 여기가 이슈어, 신원정보 발행, 여러분들 따지면 학교가 되겠죠. 영남대학교는 학교가 되겠고, 이제 여러분들 사용자가 되고, 그러면 나중에 취업하는 회사가 서비스 제공자였는데 그것들이 신뢰된 아이디 저장. 사실 이걸 블록체인 쓰지 않아도 되는데 이거는 자신의 신분 증명할 수 있는 정보를 블록체인에 기록하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요즘에 DID 기술이라고 하는데요. 신원정보 요청 시 개인 본인 정보를 개인키로 서명해서 제공하는. 그러니까 지금 쉽게 설명을 드리면 제가 만약에 호프집이나 편의점을 가요. 이제 저는 성인 남자라는 것만 얘기하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주민등록증을 딱 보여주면 어떻게 해요? 주민등록번호, 사진, 이름, 주소 다 노출되죠. 그럴 필요 없는 거죠. 나는 성인 남자야. 나는 현재 영남대학교에서 이제 블록체인 특강을 들었어. 라고 하고 하는 이제 자격 증명을 하는 부분이 이것들이 블록체인에 대한 저장소가 되는 거예요. 이것들이 나중에 기술적으로는 PKI, 뭐 퍼블릭 키, 프라이빗 키라는 게 기술적인 요소들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PKI는 꼭 한번 검색해 보시면 나중에 이거를 뭐 퍼블릭 키는 은행 계좌 같은 거, 그리고 프라이빗 키는 비밀번호 같은 역할을 해요. 그래서 그런 개인 키로 서명해서 저장한다. 그래서 전자서명이라는 부분이 나와 있는데 개인이 직접 정보를 관리해서 대량 신원 정보 유출 가능성이 적게 되는 부분입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많은데 아까 신원에 대한 것도, 아까 데이터 통제하는 것처럼 자기 신원에 대한 것도 완전한 통제권을 가지게 하는 기술이 분산 아이디에서 내년에 운전면허증이 이런 DID, 분산 블록체인 기반의 DID 기술로 이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컨트랙이라는 것들이 이제 블록체인 기술이죠. 이게 아까 오늘 제가 오전에도 이제 다른데 이렇게 면접을 가는 경우가 있었는데 거기서도 이제 제가 했던 질문 중에 하나인데 스마트 컨트랙트라고 하는 거는 이게 쉽게 설명하면 원래는 닉 자브라는 사람이 원래는 94년도에 이 사람이 변호사이자 프로그래머였어요. 되게 똑똑한 사람이죠. 변호사이자 프로그래머인데 이 사람이 스마트 컨트랙트이란 개념을 만들었는데 그것들이 실제 구현을 한 거는 비탈리 부텔린, 이더리움을 만든 사람이 이제 구현했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정의는 거래 당사자 간의 계약상 조건을 설정을 해요. 그래서 해당 조건을 달성 시 제3자 개입 없이 자동으로 거래 실행해요. 어쨌든 이것들이 뭐 하기로 결정이 됐으면 제3자 개입 없이 자동으로 거래 실행하는 거예요. 이게 스마트 컨트랙트, 프로그래밍이라고 보시면 돼요. 스마트 컨트랙트는 이게 블록체인을 쓰고 있는 프로그래밍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어떤 조건 설정해서 조건을 달성하면 제3자 개입 없이 자동으로 거래를 실행한다. 블록체인 특성이 나옵니다. 변경 불가능해요. 임무트벌이라고 해서 스마트 컨트롤을 보면 기록된 거래 조건 및 결과는 변경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에 삭제는 안 되고 계속 어펜드 된다고 보는 그런 개념들이 있는 거죠. 이게 결정적이에요. 조건을 만족하면 자동으로 거래가 성사됩니다. 그리고 신뢰 투명성이 있어요. 거래 조건, 결과의 임의로 수정, 불가 및 공개가 됩니다. 탈중앙성이라고 해서 분산된 여러 노드의 거래가 조건이 결과가 동일하게 기록돼서 약간 월드 컴퓨터라는 개념이 있는데 그것들이 동시에 똑같은 결과를 나게 되면서 하나의 마치 P2P 네트워크로 컴퓨팅 리소스 네트워크 플러스 컴퓨팅 리소스인데 마치 전 세계 하나의 컴퓨터처럼 돌아가게 되는 그런 개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용성이 있는데 여기서 분산 노드의 특성상 높은 가용성을 유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적용 분야가 사실은 블록체인은 나 혼자 쓸 거면 쓸 필요가 없어요. 아까 말씀하셨어요. 헬스케어라든지 이해관계자가 많고 크로스버더, 글로벌해야 그래야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다수한 비즈니스 참가자 간의 빈번한 거래, 절차가 복잡해서 승인이 지연될 수 있는 거래, 계산이 복잡해서 수작 없이 사람이 했을 때 뭔가 오류가 날 수 있는 이런 거래.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크로스보더하고 이해관계자 많고 복잡한 이런 썼을 때 블록체인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나 혼자 쓸 거면은 이런 고비용 조율적인 블록체인 쓸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에지이즈는 이런 거래 시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제3자가 필요한 변호사, 중개인들이 있었죠. 거래수를 발생되고 거래 위반 발생 가능하고 손해발생 시 보험 소송에 대한 추가 비용이 발생되는데 투비는 거래 계약 내용을 블록체인에 기록해요. 그러니까 기록하고 거래 조건이 만족되면 거래가 자동으로 수행되니까
거래 자동으로서 승인, 절차 등에 대한 지연, 휴먼 에러가 없어요. 그리고 사실은 요즘에 이더리움이 워낙 가격이 높아져서 스스로 높아지긴 했습니다만 상대적으로 앞에 있는 여러 가지 뭐 변호사나 중개인의 수수료에 비하면 아직도 저렴한 거죠.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런 제3 중개기관의 개인 간 가치 교환의 사용이 디지털 자산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약간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나라 특근법이라는 법이 생겼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흔히 말하는 이런 비트코인, 이더리움에 대한 것들이 가상화폐라는 것들은 약간 중요한 단어가 디지털 자산으로 되는 시대가 됩니다. 그래서 가상자산, 디지털 자산에 대한 부분들에서 뭐 비트코인을 시작으로 해서 이더리움, 리플 여러 가지 뭐 솔라나 최근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리고 페이스북이 이름이 바뀌었는데 리브라라고 하는 크립토커런시에서 난리가 났었거든요. 그때 뭐 청문회도 하고 그래서 이제 이름이 바뀌었죠. 이제 약간 DM으로 바뀌어서 원래는 달러, 유로와 예나 그런 것들이 이제 믹스되어 있는 그런 믹스된 실제 글로벌한 크립토커런시에서 지금은 각 나라 폐기되는 바뀌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페이스북이 이런 실질적으로 해서 약간 촉발이 됐고요. 뒤또 얘기하던 CBDC 이런 것들이 어쨌든 직접 디지털화돼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개인정보를 직접 거래하는 거 아까 말씀드렸던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서 정보 유출, 거래 사기 등이 걱정이 없이 개인정보와 거래 가능한 스마트 컨트랙트를 통해서 뒤에는 개인정보가 필요한 기업과 직접 거래가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빠르고 정확한 거래가 가능하고요. 개인정보 거래 브로커 배제로 수수료에 대한 절감 및 부당, 불법 거래에 대한 차단이 되죠. 그래서 머신 투 머신 거래도 용이되고 그러니까 개인정보를 아까 AI 스타트업이죠. 개인정보를 구매하는 기업 입장에서도 직접 거래를 법적 책임이 경감입니다. 분산 아이디, 그러니까 개인정보의 시작인 나중에 블록체인에 대한 밸류체인이 뭐냐 그러면은 인증, 트래킹 트레이스, 디지털 자산. 이거 사실은 아까 여러분들이 관심 있었던 어느 도메인은 똑같이 써요. 인증, 트래킹 트레이스, 디지털 자산은 어느 도메인 다 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앞에서 얘기했던 개인정보 시작인 신원정보 등에는 개인 직접 관리 가능한 분산 아이디에서 타인이 신원을 위조해서 타인의 개인정보 거래가 불가능하게 된다. 그리고 디지털 자산 이런 부분이 거래 대가를 암호화폐로 교환해서 스마트 컨트랙트와 연동해서 디지털 거래에 취약화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좀 도식화해서 보면 마치 블록체인에 대한 기반에 대한 개인정보 거래 플랫폼으로서 AI 기업은 필요한 개인정보를 쉽게 취득해요. 그래서 이 개인이 되고 기업이 돼요. 첫 번째는 개인 거래 조건 등록을 합니다. 그래서 DID 생성하고 개인정보 거래 조건은 스마트 컨트랙트 상세히 코딩해요. 공개 항목, 공개 기간, 가격 등 이런 것들을 실제 스마트 컨트랙트 코딩하게 되고요. 기업, 구매자가 되죠. 거래 조건을 확인합니다. 필요한 개인정보인지 확인하고요. 필요한 경우 가격, 공개 기간, 사용 제한 등의 조건을 확인해요. 거기서는 실제 거래가 이런 대가가 지급돼야 되죠. 스마트 컨트랙트 거래 조건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도록 좋지. 암호화폐나 디지털 자산으로 대가 지급이 되고 개인은 대가 수령하게 됩니다. 그래서 스마트 컨트랙트 거래 동사로 개인정보 거래에 대한 대가가 구매자로부터 자동으로 송금돼서 실제 디지털 자산을 냅니다. 이것들이 사실은 디지털 말씀드렸지만 이제 지금 기존 금융 플러스 디지털 자산, 비트코인, 뭐 이더리움 같은 그래도 마이데이터, 디지털 말씀드린 CBDC 이런 것들이 하나의 슈퍼 앱에서 돌아가는 시대가 사실은 내년, 내후년 물론 이제 법적으로 넘어가야 될 산이 많이 있습니다만 이런 슈퍼 앱의 시대가 좀 도래했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하나 시나리오로 실제 이런 여기는 이제 개인정보와 AI지만 모든 정보 데이터 유통, 데이터 거래 플랫폼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지. 그래서 그런 거 하나의 예가 실질적으로 이런 블록체인 시크릿시티에서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통해서 스마트시티라고 하죠. 스마트시티 안에 여러 가지 데이터가 중요해요. 옆에 단지 어떻게 에너지 쓰고 있고 어떻게 교통이라든지 주차라든지 그런 데이터가 중요한데 지금 법적인 것도 서로 교환이 안 돼요. 근데 이런 블록체인 통해서 블록체인 네트워크가 스마트홈, 모빌리티, 가버넌스 하는 것들이 블록체인 데이터를 통해서 서로 간에 이런 그래서 블록체인 시큐리티라고 하는 스마트 시티와 관련된 블록체인도 관련할 수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뒤에 뭐 교육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많은 사례들이 있긴 한데요. 그것들 다 얘기하기 그렇고 그래서 AI와 블록체인 융합에 대한 컨클루전 자체는 인공지능 간 통신을 모두 기록한다. 그래서 인공지능과 인공지능이 서로 주고받는 메시지를 블록체인을 모두 기록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 시스템. 그래서 AI 데이터가 주인공 말씀드렸죠. 그래서
인공지능 자체 결정으로 발생하는 이슈가 확인 시 항공기의 여기 블랙박스처럼 이용 가능하다. 그래서 블록체인 특성상 신뢰에 대한 신뢰가 높아서 고신뢰 AI를 만들 수 있다. AI 블록체인 융합은 무조건 돼요. 근데 이것이 비즈니스 모델에 따라서 이게 타이트 할 거냐, 루즈를 할 거냐, 루즈를 커플도 할 거냐, 타이트 할 거냐, 그거는 비즈니스 모델에 따라 달라지게 될 것인데요. 이것이 마이데이터 서상과 융합이 돼서 마이데이터가 뭐 금융 마이데이터만 있는 게 아니라 금융 마이데이터, 유통 마이데이터, 헬스케어 마이데이터 이런 것들이 다 고객을 360도로 보는, 그래서 데이터가 중요한 부분이고 AI에 대한 민주화, 탈중앙화 될 것이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플랫폼에서 프로토콜의 시대가 될 것인가, 이런 부분에서 얼마나 중요한 부분이 많이 쓰이게 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래서 앞에서 제가 약간 블록체인 특성과 AI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제 관심이 있을 만한 AI 아까 ABCD, 그러니까 AI, 블록체인, 클라우드 데이터에 대한 방향성을 제가 이제 강조를 드렸고요. 자, 지금부터는 이제 디지털 자산 동향과 CBDC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오늘 이제 질문 중에서 약간 이게 다 사실은 여러 가지 아까 도메인들이 다 자산화되는 분들은 그 어느 도메인 상관없이 아까 말씀드렸죠. 인증, 세컨드리스, 디지털 자산화는 블록체인을 모두 쓰게 될 것이고요. 거기서 디지털 자산에 대한 동향과 CBDC라고 해서 센트럴 뱅크 디지털 커런시 약자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년에 이거를 직접 한번 써볼 수 있는 기회들이 좀 이제 임박했습니다. 그 관점에서 한번 이런 디지털 자산에 대한 동향과 CBDC에 대한 동향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좀 말씀을 할 건데 제가 지금 약간 전원 때문에 잠깐만 오래 쉬지 않고 한 5분 정도만 잠깐 요거 전원 때문에 한 5분 정도 후에 잠깐 바로 시작할게요. 전원이 좀 때문에 잠깐 5분 정도만 5분 이내에 제가 연결할게요. 5분 안에 바로 연결하겠습니다. 처음 널 만나는 날 노란 새송이 장미를 들고 룰루랄라 신촌을 향하는 내 가슴은 마냥 두근두근 생머리 휘날리며 나를 향해 손을 흔드는 머리에서 발끝까지
네, 제가 다시 연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네트워크가 지금 제가 어쨌든 좀 더 좋은 환경으로 옮겨서 제가 좀 바꿔서 좀 해보려고 하는 것이고요. 일단 제가 잠깐 끊길 수 있긴 할 텐데 이렇게 일단 여러분들이 아까 디지털 자산 동향에 대한 부분들은 중요해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관점에서 디지털 자산 동향과 CBDC 동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디지털 자산 자체가 급성장했어요. 그래서 블록체인에 대한 기술 활용도가 높아졌죠.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들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처음엔 투자 수단으로 이렇게 보는 분들이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네, 네트워크 전환이 된 것 같습니다. 그죠? 네. 다시 화면을 공유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CBDC를 말씀드렸던 부분에서 중요한 부분들이 뭐냐면 지금 약간 여러분들이 블록체인을 너무 약간 처음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투자 수단으로 보았던 분들이 많았어요. 하지만 지금은 디지털 자산이 급성장해서 블록체인 기술 활용됐는데 요즘에 NFT라고 들어보셨죠? 그래서 디지털 아트라는 부분이 디지털 컨텐츠 기반의 NFT에 대한 시장이 급성장됐고요. 그래서 이런 디지털화된 그러니까 디지털 아트, 디지털 요즘 NBA 탑샷 그런 것점에서 있는 실제 여러 가지 투자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사실은 여러분들이 약간 오해를 하는 분들이 많았는데 그러니까 이런 NFT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많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NFT라고 해서 요즘에 가장 블록체인 하는 분들이 가장 요즘에 핫한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디지털 콘텐츠 기반의 NFT라고 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메타버스라고 하는 부분에서 가상세계와 현실세계 연결되는 그 중간고리가 NFT예요. 그래서 이런 NFT에 대한 확장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오늘 주제인 CBDC 부분이 있어요. 블록체인 기반일 수도 있고 화폐 디지털하는 부분인데 우리나라는 약간 이미 한국은행이 RFP가 나와서 지금 여러분 카카오가 사실은 그 안에 블록체인 회사가 있어요. 이제 그라운드 X라고 해서 이제 이더리움 기반의 이제 우리나라 이제 대표적인 이제 카카오가 이제 거의 이제 대기업이죠. 이제 그런 카카오 안에서 하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이제 연구 모의 과제긴 합니다만 그 안에서 CBDC를 하고 있어서 이렇게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세 가지 부분들이 디지털 자산 시장에서 급성장이 됐고 블록체인 기술 활용도 높아졌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기존 금융 서비스들이 있어요. 이제 사실은 우리나라 여러분들이 약간 학생들이라서 특근법이라는 걸 아직 관심이 없을 수가 있는데 우리 기존 금융권 분들이 지금 굉장히 여러분들이 블록체인 기술을 공부를 많이 하시면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블록체인에 대한 실제 기술하고 기존 금융 아까 여러 가지 도메인들을 말씀하신 그런 여러 가지 융합을 했을 때 사실은 금융권만 아니라 많은 대기업, 중소기업 그런데 굉장히 데이터베이스 기술을 찾잖아요. 그런 것처럼 블록체인 기술을 많이 쓸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뭐 디지털 콘텐츠 NFT 약자는 non fungible 토큰이에요. 그래서 실제 하나의 토큰 아이디가 갖고 대체 불가능. 원 비트코인으로 똑같은 가치가 있지만 그건 대체 불가능한 토큰 NFT라고 있고 CBDC, 스테이블 코인, 가상자산 이런 것 통해서 기존 서비스에 디지털 자산이 접목돼서 사실은 생태계가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중요한 부분들은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하나하나도 중요하긴 한데 중요한 포인트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떻게 생태계를 잘 만들어 가느냐 그 싸움에 대한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전체적인 자산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은 이렇게 뭐 IT 신기술을 이용해서 디지털화에 친숙한 MZ 여러분들도 MZ 세대죠. 사실은 여러분들도 메타버스를 사실은 쓰시는 분들이 뭐 사실 제 패턴은 10대가 많이 쓰는 것 같고요. 이제 지금 나중에 이제 로블록스도 10대가 많이 쓰긴 하는데 그래서 이런 메타버스 시대를 이제 준비하는 부분하고 서비스 방향에서 고객과 양방향하는 부분, 디지털 자산으로 활용한 금융상품에서 여러 가지 부분에서 재산 관리, 자산 관리, 자원 관리 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은행에서는 뭐 이건 부탁하는 부분에서 아까 CBDC 이제 지갑이 생길 거예요. 여러분들 앱이 있는데 앱에서 생각해 보시면 앱 안에서 은행 계좌, 보험 계좌, 비트코인, 이더리움 원리들이 다 이제 포함이 될 거예요. 근데 그런 관점에서 지금 사실은 팝콘각이었던 게 사실은 이제 CBDC 부분에서 우리나라 대표적인 카카오, 네이버, SK가 굉장히 사실 블록체인 시장에서 굉장히
유명한 뭐랄까 되게 관심이 많은 프로젝트였긴 해서 연구 모의 과정이긴 합니다만, 그래서 은행에서 CBDC에 대한 부분이 있었고, 카드에서는 자산의 부분, 그리고 이제 플랫폼 아까 뭐 헬스케어나 여러 가지 그 현재 약간 컨텐츠 분들은 약간 일부분에 있으셨는데, 이제 이런 너무 펑저블 토큰 갖고 어떻게 메타버스로 연정, 아까 메타버스 관심이 있었던 분이 있었는데, 지금 그래서 메타버스가 왜냐면 가상 세계에는 가상 자산이 잘 어울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더 이제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디지털 자산을 활용한 모델이 있고, 아까 이종산업,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여러분 관심 있었던 여러 모델들이 다 융합형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이종산업과에 대한 융합, 그래서 특히 아까 NFT와 디지털 자산의 아까 인증, 트래킹 트레이스, 디지털 자산은 어느 도메인이든 다 연결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헬스케어가 됐든 뭐 건축에 쓰이는 어느 영역이든 똑같이 적용이 되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에서 기존 산업 대상에 대한 금융 서비스 중 디지털 자산에 대한,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아까 데이터가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마이 데이터라든지 디지털 트윈, 아까 제조 쪽에 있었던 게 디지털 트윈, 그리고 산업용 빅데이터, 이런 보험, 여러 가지 부분들에서 융합이 정말 중요한 부분이죠. 그런 디지털 자산에 대한 여러분들이 이건 뭐 투자, 사실은 여기서도 아까 제가 이전에 뭐 투자를 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아마 여기서 좀 제가 보면 샤이 트럼프처럼 얘기는 잘 안 하시는데, 뭐 기존에 뭐 이런 암호 자산에 대한 일부 투자하는 분들 계실 건데, 기술에 대한 부분들은 많이 관심들이 없으셨는데, 제가 이제 말씀드린 포인트는 블록체인을 데이터 관점에서 바라봐 달라고 제가 도움을 드리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이종 연합적인 부분들에서 뭐 플랫폼 간에 대한 부분, 고객 데이터에 대한 디지털 자산, 이런 데이터 관점의 블록체인을 좀 바라보시면 사실은 아까 투자 관점이 아니라 데이터 관점으로 굉장히 또 여러분들이 하실 일이 굉장히 많아지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제 CBDC 부분들이 디지털 화폐에 대한 부분이죠. 그래서 중앙은행에서 하는 부분에서 이런 디지털 화폐 자체가 뭐 가까운 미래 현금이 사라질 날이 얼마 안 남았죠. 그래서 좀 중국이 먼저 치고 나왔어요. 사실은 우리나라 한국은행도 이렇게 그냥 이렇게 좀 약간 좀 여유 있게 하다가 뭐 미국, 중국이 다 치고 나가서 지금은 굉장히 좀 속도가 많이 붙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디지털 화폐에 대한 패권, 약간 이게 미국과 중국의 패권 싸움 들어보셨잖아요. 그것도 약간 영향이 있습니다. 그 관점에서 좀 보시면 좋고, 그래서 디지털 화폐에 대한 것들은 현금 사용이 감소하고 디지털 월렛이 대세가 돼요. 금융의 판이 바뀌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CBDC라는 부분들을 갖고 있고, 뭐 이거는 뭐 지금 직접 여러분들이 그 내년에 좀, 그러니까 한국은행이 좀 있으면 여러분들도 한번 아이디어 내보세요. 왜냐면 우리나라는 워낙 간편 결제가 많잖아요. 뭐 카카오페이나 워낙 네이버페이 이런 간편 페이들이 워낙 많아서 어떻게 하면 CBDC 잘 활용할 수 있을까? 그래서 한번 뭐 거기에 대해서 아이디어 공모전 이런 거 한다고 하니까 한번 관심 있는 분 내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CBDC가 중앙은행이 인정하는 이제 법정 화폐로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팝콘 가게예요. 사실은 관심들을 아는 분들만 아시긴 하는데, 내년에 연구 과제에는 모의가 나오니까 한번 잘 관심을 있게 보시면, 하나의 앱에서 말씀드렸죠. 기존 금융 플러스 디지털 자산, 마이 데이터, CBDC 하나로 돌아간 슈퍼 앱의 시대가 되면, 그때 좋은 아이디어를 내시면 좀 약간 여러분들이 가치가 올라갈 것 같고요. 거기다 약간 시나리오죠. 자기가 갖고 있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영역에서 연결고리에 대한 스토리 리빙 시대이긴 합니다만, 그거 잘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뭐 대학원을 가든 아니면 취업을 하든 그런 것들에 메시지를 전달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CBDC에 대한 정의 부분들은 사실 여기서 여러 가지, 이게 뭐 전자 형태가 가능하냐, 뭐 중앙인이 하는 여러 가지 이런 토큰 형태냐 해서 약간 이건 실질적인 전문적인 내용이긴 한데, CBDC에 대한 논의 배경하고 특성들, 이용 주체들이 있으니까 이건 한번 참고해서 보시고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 재밌는 게 직접 반식과 간접반식, 직접 하면 어떻게 될까요? 사실 중앙에 직접 하면 중간에 있는 우리 시중은행들이 역할이 없어져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는 아직은 우리나라에 있는 CBDC는 약간 하이브리드 형인데 혼합형이 될 거예요. 그래서 직접 CBDC가 하게 되면 별도의 중개자 없이 중앙에 직접 하게 되면은, 이럴 때는 실제 중앙은행 빼고 나머지 은행들은 역할이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디지털 성격이죠. 이런 시사점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파급 효과들은 긍정적인 게 있고 부정적인 게 있어요. 긍정적은 사실은 이런 여러 가지
디지털 성격상 그런 것들이 약간 유통에 대한 편리성들이 있지만 약간 부정적인 게 있죠. 이거 다 현금은 사실은 익명성이 있잖아요. 이제 감시 사회 우려, 빅브라더처럼 되는 게 아니야 하는 약간 부정적인 시각들도 있고 그래서 실제 중요한 것은 익명성이다. 나중에 그래서 나중에 이번 내년이 되면 그 다음에 페이즈 2가 됐을 때는 이거는 익명성에 대한 부분, 이게 현금처럼 수수가 있을 것이냐 그런 기술적인 난제들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뭐 대표적인 나중에 약간 중앙은행 원래 지갑이 있으면 여기 신한은행 사례인데요. 신한은행하고 가맹점 요 개인이 할 수 있는 그래서 이런 원리 전쟁이 돼서 누가 원리를 많이 가져가느냐에 대한 약간 팝콘각이긴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런 한국은행에서 이런 CBDC 시스템이 구축되면 강력하고 안정된 통화 재정, 그러니까 재정지능 뭐 지원금을 저희가 경험해보면 지역화폐 연동, 지역화폐 확장이 되는 거죠. 이런 통화 재정에 대한 정책적이 될 수 있고요. 디지털 중심의 스마트한 화폐 이용이 될 수 있고 CBDC 환전 및 약간 지금은 무역을 생각해 주시면 약간 저희 팬데믹 때문에 약간 좀 들어가긴 한데 수입은행, 수출은행, 수입업자, 수출업자, 관세청, 보험회사 이해관계자 많죠. 그래서 그런 관련해서 무역 대금에 대한 부분, 지급 결제가 간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물류가 오늘은 약간 물류에서 관심 있는 학생이 많지는 않은데 유지 케이스 중에서 보면 물류가 좀 복잡하죠. 이해관계자 많고 딱 맞죠. 크로스보더하고 프로세스 복잡하고 그럴 때는 블록체인 많이 쓰는 유지 케이스가 돼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내년에도 이런 외환 부분, 그래서 쉽게 말하면 미국 CBDC, 중국 CBDC 이 디지털 성격이 다 컨버전하고 연결되기 쉬운 거죠. 그래서 디지털 성격입니다. 이게 전자적으로 됐기 때문에 연결, 융합, 거기다 프로그래머블 머니, 그러니까 실제 머니에다가 프로그래밍이 가능하다 생각하시면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중학교 2학년 아이한테 용돈을 줄 때 제가 이걸 프로그램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뭐 중학교 2학년이니까 당연히 후프집은 가지 않겠지만 그래서 내가 이 돈은 책만 살 수 있어라고 제가 프로그램 하게 되면 글을 쓸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여러 가지 이런 아이디어들이 나오는 시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약간 이런 난 금융과 관계없어가 아니라 아까 말씀 블록체인이 인증, 트래킹 트레이스, 디지털 자산은 사실은 어느 도메인이든 다 쓰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좀 오픈 마인드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NFT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들은 이런 사실은 저희가 뭐 워낙 저희가 약간 요 내용들을 추가를 했어요. 왜냐면 지금은 블록체인 좀 관심 있는 분들은 NFT라고 해서 마치 전에 2017년, 18년도에 ICO 같은 개념, 스타트업의 펀딩을 위한 그런 것들처럼 핫한 주제거든요. 그래서 어떤 NFT와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미래를 한번 또 여러분들도 한번 이 관점에서 공유했으면 좋겠다는 제가 차원에서 제가 이걸 한번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관점에서 NFT와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미래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자산을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디지털 자산이라고 하는 거는 디지털 형태로 표현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자산이에요. 그래서 뭐 디지털 아이템이든 실물 자산이든 디지털 세상에서 발행, 유통할 수 있으면 모두 디지털 자산의 범주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개념적으로는 디지털 자산에서 가상 자산보다 디지털 훨씬 더 큰 개념입니다. 그래서 디지털 형태로 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이제 부동산 거래, 요즘 이제 뒤에 또 이제 메타버스 약간 나오는데 디센트럴라인, 어스2에서 보면 여러분들 저도 이제 사실은 우리 고향이 서울이긴 한데 강남이 부동산 가격이 높다는 다 아시는데 사실은 뭐 디센트럴라인, 어스2에서 실제 이제 강남 부동산 가격이 높대요. 그래서 왜냐면 거기에 대한 약간 인간의 욕망이 투명되는 거죠. 가상 세계이지만 나는 저 부동산을 소유하는데 이왕이면 강남 부동산 소유할 거에서 약간 실제 수요 공급 원리 때문에 실제 강남 가상에서도 강남 부동산 가격이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자산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자산의 형태는 디지털화, 디지테이션이 있고 소유증명, 프루프가 있어요. 그래서 그 프루프라고 하는 부분들은 나중에 꼭 PK 기술은 한번 검색해 보세요. 일단 블록체인 기술이 P2P 네트워크, PK 기술, 해시 기술, 디지털 지문 그리고 스마트 컨트랙트 이런 것들이 이제 용합, 중합된 부분이 있는데 증명하는 부분들은 PK 기술이라고 쉽게 설명을 드리면 공인인증서가 이제 바뀌는데 거기서 개인 키, 프라이빗 키 그리고 퍼블릭 키 거기에 대한 PK 기술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유 증명에서 아까 내가 개인 키로 설명하게 되면
퍼블키로 이제 증명이 돼요. 이거는 이 사람이 투명한 게 맞아 하는 부분에서 그런 것들이 나중에 소유 증명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꼭 PKI 기술은 꼭 기억을 하시고요. 디지털 자산의 종류가 이렇게 현금성 디지털 자산, 아까 CBDC 같은 것도 있고 디지털 아이템에 대한 기반 자산이 있고 가상 자산이 있으면서 현금성 디지털 자산과 실물 금융 자산 디지털 자산이 있고요. 디지털 아이템에 대한 기반 자산이 있고 지적 자산권 기반의 디지털 자산, 카피라이트 부분이 그리고 크립토 커런시 부분이 있고 데이터 기반의 디지털 자산. 이런 디지털 자산의 종류가 점점점 확장이 됩니다. 이거는 어느 도메인이든 간에 다 지금 확장이 될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건 디지털 자산화하는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참여자를 통해서 유지되는 블록체인 네트워크는 자산의 디지털화와 소유자 증명, 아까 말씀드렸던 소유 증명이라는 디지털 자산화의 조건을 만족하는 디지털 자산화 플랫폼이에요. 그래서 지금 블록체인 자체가 하는 것들이 이제 내가 쓰는 게 혼자 쓰는 게 아니라 P2P 네트워크라고 했죠.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로 예를 들면 데이터베이스 업데이트하려면 합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합의해야 되는 데이터베이스. 그래서 이런 네트워크 안에서 자산의 디지털하는 부분은 디지털 자산하는 거에 큰 기술 중에 하나다 하는 부분이고요. NFT를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부분들은 NFT에 대한 기술 개요 및 소개입니다. 그래서 NFT 자체는 이거는 약간 여러분들 리마인드에서 역사를 보는 거예요. 비트코인은 이제 벌써 역사가 10년 넘었죠. 그래서 이 논문 제목이 나와 있죠. 피어-투-피어 일렉트로닉 캐시 시스템. 그래서 이 나중에 혹시 이게 번역도 되어 있는데요. 한 10페이지도 안 돼요. 실제 메일로 보냈던 내용인데 디지털 기반의 디지털 자산에 출연하는 부분이고 이미 비트코인은 뭐 가격과 상관없이 이미 디지털 세계에서는 기축통화처럼 쓰이고 있어요. 이 중에서 이제 일부 투자하신 분들 계실 텐데 이런 비트코인 자체를 얘기 안 할 수는 없는 것이 블록체인 기반의 자산이 출연되는 부분. 벌써 10년의 역사가 있고 뭐 더블 스pen딩이나 이제 그런 여러 논의들이 있었지만 이미 JP 모건, 골드만삭스, 스타벅스 같은 회사들은 이미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약간 우리나라는 법적인 거 논의에 있어서 약간 좀 제도화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많은 기관 투자들도 그렇고 법적인 체계 내에서 좀 들어오려고 하고 이미 해외에서는 비트코인 선물도 나왔지만 비트코인 자체는 이미 글로벌 관점에서 디지털 세계의 기축통화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더리움입니다. 블록체인 기반의 디지털 자산 확대죠. 스마트 컨트랙 아까 나왔죠. 자동으로 실행되는 기반한 이더리움은 그러니까 프로그래머를 하는 거예요. 실제에서 뭐 ERC20이나 그런 토큰을 찍어내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실제 약간 다양한 디지털 자산을 담을 수 있게 돼서 이것들이 이제 블록체인 약간 스마트 컨트랙이라고 하는 모든 뭐 꼭 비트코인은 송금하고 수신밖에 안 됐거든요. 그것도 확대해서 모든 디지털 자산을 낼 수 있는 틀이 됐어요. 사실은 그래서 NFT나 DeFi라고 하는 분산금융의 아까 말씀 프로토콜로서의 역할을 이제 이더리움이 제일 많이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부분들에서 이제 이게 여기까지 블록체인 2.0이고요. 그래서 블록체인 3.0이 누가 될 거냐 해서 많은 싸움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EOS라는 여러 프로젝트가 나왔지만 아직은 이더리움의 아성을 못 넘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이더리움도 2.0이 나왔어요. 그래서 작년 12월 달부터 페이즈 제로부터 쭉 연결되고 있는데 그래서 이더리움에 대한 그래서 지금은 분위기가 이더리움을 대체한다는 개념보다는 이더리움과 어떻게 잘 연결하면서 크로스 체인이라고 해요. 블록체인을 여러 가지 블록체인과 연결하는 그런 관점에서 보고 있고 지금은 이더리움 대체가 아니라 어떻게 이더리움 생태계와 잘 연결할 것이냐 그런 관점에서 많이 보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토큰과 이런 자산 유형에 대한 부분들을 좀 나눠서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자산 유형은 펀저블 하다는 건 이제 똑같은 하나의 달러면 똑같은 달러 이제 가치가 똑같죠. 그리고 하나의 비트코인이 똑같은 가치가 있는 것이고 하나의 이더리움 똑같은 이더리움이었지만 여기서 이제 집이 같은 이건 대체 불가능한 non-fungible 대체 불가능 같은 집이 아니죠. 이쪽 집하고 유일무이한 집이 되는 것이고 같은 뭐 그림이지만 모나리자 그림하고 여기 있는 화분 그림하고 다른 거죠. 그 자동차도 다른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체 불가능한 토큰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non-fungible하다. 그래서 이제 촉발되는 거는 요즘에 디지털 아트 때문에 비플이라든지 올해 초에 앨런 머스크 여자친구가 그 디지털 아트로 이제
사실은 약간 버블은 있어요. 이게 약간 버블 있는 게 맞지만 이런 NFT를 통해서 메타버스 아니면 이런 가상세계와 현실세계 연결고리들이 NFT에서 꼭 여러분들도 NFT야 뭐야 라고 이제 많이 나올 텐데 이런 가상세계와 현실세계의 어떤 중간고리 역할을 NFT로 할 것이다. 그래서 지금 그래서 지금 사실은 올해 1분기부터 지금 계속 핫하게 좀 많이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디지털 소유권의 시대라고 말씀드렸던 부분들은 NFT에 대한 급부상이에요. 거래액이 뭐 26배 성장해서 2020년에서 95밀리언에서 2020년 상반기만 해서 2.5 빌리언에서 거의 뭐 26배 성장을 하고 있는 마켓이고요. 그래서 이게 버블이 있긴 합니다만 여러분들 관심 있게 좀 보실 마켓이기도 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NFT라는 거는 디지털 소유권 증명인데요. 데이터에 이제 생명을 불어넣는 거예요. NFT는 아까 말씀 데이터로 상징되는 인터넷 모바일 시대에서 새로운 디지털 자산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기술이고요. 디지털 자산 시대에 있어서 새로운 고객 경험을 제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또 이제 재밌는 경험을 했는데 지난주에 유명한 그 의사 선생님인데 이분이 아트를 하세요. 아트를 하시는데 이제 그분이 이제 NFT 이제 본인의 작품을 디지털라이즈해서 NFT를 해서 하는데 약간 제가 느꼈던 건 뭐냐면 작가와 이쪽에 팬덤이죠. 뭐 BTS 팬덤만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번에 뭐 BTS 팬덤 중심으로 이제 약간 그런 블록체인 NFT 하나 뉴스를 들으셨었는데 제가 봤던 게 실제 작가와 이 작가의 팬심이 있는 뭐 작가의 작품을 산다는 건 팬덤이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확실히 달라요. 이런 걸 통해서 그 안에서 실제 경험하는 것들이 새로운 유저 익스피리언스들을 저도 직접 목격을 했고요. 그래서 이거는 약간 기술적인 내용인데 블록체인이 온체인은 블록체인이 온체인이에요. 온라인 오프라인처럼 블록체인 바깥에는 오프체인 부분인데 NFT 토큰이 실제 이제 블록체인에 있는데 메타데이터는 데이터의 데이터로 표현하거든요. 그것들이 실제 오프체인에 있어요. 그리고 링크, IPFS처럼 이런 것들은 클라우드 파일 시스템이라고 이건 약간 기술적인 내용이긴 한데 이렇게 온체인에 있는 건 토큰인데 이게 링크를 해서 데이터의 데이터 오프체인에 있고 그 링크가 해서 흔히 말하는 분산 파일 시스템 IPFS라고 이제 불러지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연결되면서 블록체인인 게 온체인, 블록체인 바깥에 오프체인.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중요한 어디를 블록체인에다 올린다? 처음에 이렇게 다 올리려고 했어요. 근데 이 고비용 조율 시스템이잖아요. 그래서 잘 구분하죠. 어떤 걸 블록체인을 올릴지, 어떤 걸 블록체인을 올리지 않을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연결하는. 그래서 온체인, 오프체인 용어는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데이터와 NFT를 통해서 에셋, 자산화되는. 그래서 디지털 소유권에선 데이터와 에셋, 중간에서 NFT. 그래서 메타버스, 뭐 로블록스의 아이템이 있고 제페토 아이템이 있는데 지금은 약간 중앙화된 메타버스죠. 연결이 안 돼요. 근데 좀 지나면 크로스 체인처럼 크로스 메타버스처럼 되는 것들이 저는 이제 그런 시대를 좀 있으면 예상을 하는데 그러면 기술력 있는 여러 가지 이 중앙화된 메타버스와 이 네트워크를 연결하는 힘 그런 것들이 이제 NFT가 힘을 발휘하게 될 것이다. 제가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69밀리언 이게 이제 비풀이 이게 하나의 퍼스트 5,000대이라서 이 비풀이라는 작가가 한 땀 한 땀 이걸 다 매일매일 한 거를 모아놓은 거예요. 이게 69밀리언이니까 굉장히 큰 거의 뭐 700억 넘은 가격에 좀 팔려서 이게 사실은 NFT의 어떤 촉발이 된 프로젝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디지털 소유권 시대의 시작인데요. 그래서 컨텐츠를 만들고 유저와 소통하는 방식은 그래서 블록체인과 무관하게 여겨졌던 산업의 참여들 사실은 블록체인 하는 사람들은 약간 저도 이제 블록체인 운영차긴 한데 옛날에는 다 뭐 스타트업이나 아니면 정말 그 크립토 하는 분들만 좀 있었는데 사실은 NFT로 인해서 제가 느꼈던 거는 블록체인과 무관하게 했던 산업 참여자들이 디지털 소유의 시대로 이렇게 진입하면서 새로운 기술적 도전을 경험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진짜 의사 선생님인데 아트를 하시고 그걸 직접 NFT를 발행하는 걸 보여드리고 조그만 프라이빗한 이제 약간 전시장 같은 데였어요. 그래서 이제 초청해서 거기서 소통하고 NFT를 발행하고 그래서 거기서 클럽하우스에서 얘기하고 인기가 약간 바뀌었어요. 그래서 NFT를 통해서
그 디지털 아트 아까 여러 가지 도메인들이 계신데 거기서 이제 표현하는 방식들이 좀 바뀌기 시작했어요. 이런 걸 제가 체감했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갖고 이제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블록체인 NFT 월드에서는 이런 컨슈머와 서플라이어가 있죠. 이렇게 연결고리들이 연결돼서 접속하고 거래되고 원본 증명하는 이런 것들이 실제 뭐 지갑이라든지 메인테너런스 툴, 디지털 자산하는 부분들에서 이런 마켓플레이스에서 혹시 오픈시라고 들어보셨는데 가장 유명한 NFT 마켓플레이스예요. 오픈돼서 뭐 오픈시는 일반적인 부분, 그리고 리프트 게이트웨이, 슈퍼레어 각각 레이어마다 다르긴 한데 그래서 오픈시라고 해서 쓰는 NFT 마켓플레이스 그래서 지금 많은 대기업 금융기관도 다 마켓플레이스 NFT에 대한 왜냐면 본인들 자산이 있으니까 NFT화 하는 거는 굉장히 많고 최근에 뭐 BTS나 JYP나 이미 컨텐츠가 있는 회사들이 블록체인 회사들과 얼라이언스에서 그런 마켓을 다 만들어 가려고 하는 그런 흐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NFT에 대한 활용 사례들을 보면 실제 이런 약간 심미적인 목적에서 NFT 창작물이 있고요. 디지털 아트, 스포츠 컬렉터블 카드, NBA 탑샷 같은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제 펑셔널 NFT가 있습니다. 게임 속 아이템이라든지 아바타 이미지 등 같은 다른 공간, 가상 공간에서 활용 가치를 지는 NFT가 있고요. 그리고 리얼월드에 대한 NFT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소유, 이용에 대한 증명하는 그런 것을 사용하는 그래서 뭐 약간 심미적인 NFT, 기능적 NFT, 리얼월드 NFT 이렇게도 나눠질 수 있고요. NFT 아트는 디지털 아트의 날개를 달았어요. 굉장히 좀 이 그래프를 보면 굉장히 촉발되는 걸 보실 수가 있죠. 그리고 리프트 게이트웨이라고 하는 건 약간 이거 처음 들어보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오픈시는 이제 오픈 마켓플레이스라고 하면 여기 약간 이미 약간 초청을 베이스 약간 좀 이미 아무나 올리는 건 아니고 작가들이 있는 리프트 게이트웨이라는 데에서 신용카드하고 이더리움을 지원해요. 그래서 이런 드랍하기도 해서 실제 쓰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사례들이 있고요. 그래서 요거는 저희 나라 그라운드 X라고 해서 카카오 안에 이제 자회사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전체 그라운드 블록체인 하는 거기서도 실제 이런 미스터 미상이라든지 이런 27분 완판됐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카카오 안에서 이제 클립이라고 여러분들이 카카오톡 안에 여러분들 이미 카카오톡 많이 여러분들이 20대를 안 쓸 수가 있을 것 같긴 한데 그 안에 이제 카카오톡이 업그레이드되면 이미 클립이라는 지갑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카카오가 본인들의 전략이죠. 원래 국민 메신저니까 그 안에 여러분들 업그레이드하면 근데 클립이라고 하는 가상 지갑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안에서 이제 이런 클립 드랍을 통해서 27분 완판했다고 하는 게 있고요. 그래서 이세연 붉은 산수라는 것도 20초 유명한 작가예요. 20초 안에 완판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뭐 김태호라는 작가분도 실제 이렇게 작가가 했었고요. 아까 잠깐 말씀 메타버스 아까 잠깐 누가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넥스트 인터넷이라는 부분들 나온 부분이고 실제 뭐 디센트럴랜 이런 것들은 이제 실제 지구와 닮은 모습을 닮은 가상 공간이고 캐릭터를 꾸미거나 전 세계를 여행해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아트 갤러리를 하고 있고 디센트럴랜 어스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실제 약간 가상 세계에서나마 내 부동산 가져갈래 해서 이렇게 좀 몰린 경우도 있습니다. 엑시 인피니티는 플레이 투 원이라는 용어가 나와. 이게 뭐냐면 내가 플레이 투 윈. 원래 게임은 내가 이기기 위해서 했던 거여서 지금은 돈을 벌기 위한 게임이에요. 그래서 NFT 기반의 육성 전투 게임인데 이게 베트남 스카이 메비스가 이제 개발해서 이제 이쪽에서 이제 국민 베트남에서 국민 게임이 됐는데 코로나 때문에 좀 어려웠잖아요. 이제 베트남이. 그래서 베트남 국민들이 이 게임을 통해서 약간 실제 생활비를 벌었던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플레이 투 언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NFT 기반의 육성 이런 거에서 시총이 되게 높은 부분이고 베트남에서 했고 NFT 누적 매출이 4,200만 달러. 그래서 사실은 이런 플레이 투 언이라고 하는 엑시 인피니트라고 하는 부분들에서 또 많이 회자되고 있는 게임이에요. 그래서 이게 베트남, 동남아시아에서는 약간 실제 플레이 투 원, 내가 돈을 벌기 위한 게임 이런 데 시작점이 된 게임입니다.
그래서 NFT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활용 사례들을 볼 수 있고요. 그래서 랠리라고 해서 이런 코인을 발행할 수 있는 후원 플랫폼도 있었고요. 인플루언서나 시간이나 서비스를 티켓의 형태로 발행할 수 있는 NFT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또 이런 사례들도 있었고, 실제로 이런 리얼월드에서는 현대카드가 이렇게 좀 리얼월드에서 모바일 쿠폰에서 이런 모습이 소셜 미디어에는 NFT 쿠폰 전송이 돼서 NFT 쿠폰 관리하고 이제 실제 이제 리딜하는 모습에서 실제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현대카드에서 이제 포인트죠. 모바일 쿠폰을 NFT화하는 것도 이제 실제로 또 그라운드 X랑 얘기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NFT와 디지털 자산의 미래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NFT와 디지털 자산의 미래에 연결될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풀어가려면 아까 말씀드렸던 현재 펑저블 토큰, 흔히 말하는 월릿에 있는 비트코인 이런 같은 그래서 킬러 퀘션이 이제 시장 규모가 크고 내재 가치 정의 어려움이 있어요. 여러 가지 법적인 버추얼 에셋 서비스 프로바이더의 약자인데요. 이게 우리나라 특근법이라고 해서 원래는 글로벌리 테러 방지법 이제 그런 거에 이제 초점이 맞춰진 아니면 노이어 커스터머 너희 고객이 누구야라고 하는 은행 여러분들 계좌를 만들면 되게 복잡하다는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제도권을 편입하려고 하는 약간 리스크들이 있었는데 NFT가 이제 약간 잠재력이 있는 시장에서 내재 가치 그러니까 어쨌든 아까 데이터에 있었죠. 실물 아트라든지 MB 탑샷 이런 거기 내재 가치가 있는 메타데이터를 보유하고 있고 약간 이거는 우리나라 특근법이라고 하는 특별금융법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약간 아직은 법적인 거에 있어서는 이건 제재 대상이야 라고 하진 않아. 여러분들이 아는 우리나라 거래소가 4개만 현재 워낙 마켓이 이제 돌아가고 있는데 그래서 NFT 이제 지금 각 거래소도 그렇고 이건 약간 규제 변수에서 약간 그레이존? 약간 중간 단계이긴 합니다. 근데 이런 가상시장 규모 자체가 1500빌리언 자체도 되고 있고 코리안 마켓 메이저 익스체인저도 148 빌리언으로 되고 있고 그래서 데일리 트레이딩 볼륨도 이미 약간 굉장히 핫할 때는 우리나라 거의 다른 증권거래소 금액하고 맞먹을 정도로 됐다고 좀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사실 저도 이제 투자 쪽은 안 해요. 저는 기술과 비즈니스 모델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긴 합니다만 시대가 좀 변하고 있는 건 저도 이제 체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계속 말씀드렸지만 기존 금융자산과 현재 이제 크립토, 디파이라고 하는 분산금융 시장이 약간 융합되고 있는데 NFT는 달라요. NFT 자체는 디지털 자산의 범주를 계속 확장하고 있어요. 디지털 아트, 게임 아이템, 부동산 여러 가지 이렇게 연결되는 것들이 있어서 사실은 약간 저는 이제 기존에 있었던 저도 원래 전용적인 엔터프라이즈 오늘 오전에도 그런 거 미팅을 하고 왔는데 기존 금융권 경험을 원래 있어요. 그래서 제가 IBM 오라클 하면서 그런데 재밌는 거는 그 보수적인 금융권이 변화가 있다는 걸 제가 많이 체감하고 있거든요. 오픈, 파이낸스 이게 개방적 금융을 그러니까 개방적 혁신 말씀드린 것처럼 개방적 금융이 가고 있는 관점에서 확장이 되고 있는 걸 제가 체감하고 있는데 디지털 자산 시장에서는 이렇게 NFT가 점점 확장해서 이제 이런 정통 금융과 새로운 크립토 아니면 디지털 자산에 대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어느 도메인이 있든 간에 그것들을 연결하고 융합하는 메시지를 만드신다면 사실은 여러분들이 어느 취업을 하신다든지 그런 스토리텔링을 잘 짜신다면 그건 되게 강점이 될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것도 제가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런 디지털 자산에 대한 시장을 좀 봤으면 좋겠다는 부분이고 그래서 NFT에 어떻게 접근할 것이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컨텐츠에 대한 생태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본질적 가치가 필요하거든요. 사실은 저도 이제 봤을 때 사업을 했을 때 사업을 잘할 뿐인데 그거를 디지털 자산에서 엑셀리팅 되는 게 당연히 중요하거든요. 본질적인 가치를 가진 NFT 컨텐츠는 보다 이제 직접적인 방식으로 공급자, 소비자를 소통하게 될 것이에요. 이걸 잘 해낼 수 있는 기술로 선택이 될 것 같고요. 크립토커런시는 달리 약간 크리에이터 사이드 쪽이 약간 이제 작가죠. 크리에이터 사이드에서 약간 철학과 전략이 분명히 나는 단지 펀딩하기 위해서 내가 NFT를 만들어서 거래가 많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되면 지속 가능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약간 크리에이터 사이트에서 철학과 전략이 분명해야만이 거기서
같이 그러니까 약간 버블이 있긴 해요. 사실 버블이 있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거기에 대한 내가 이런 철학이 있고 전략이 분명해야 돼. 여러분들 혹시 NFT를 만든다면 나는 이런 철학, 이런 전략이 분명해야 지속 가능성으로 될 것 같습니다. NFT에 대한 마켓 세그멘테이션은 뭐 여러 가지 하이엔드, 롱테일, 엔터프라이즈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뭐 전체 A는 개인 창작자 중심의 고액 NFT죠. 컨텐츠 거래장이 뭐 예술 작품들이 이쪽 A에 대한 하이엔드 인디비주얼 쪽이고요. B는 롱테일에 대한 인디비주얼 개인 창작자 중심의 소액 컨텐츠 거래장, 뭐 폰 화면 배경이라든지 이모지. C 부분은 롱테일의 엔터프라이즈 기업이 대량으로 발행하는 소액 NFT 쿠폰 정품입니다. D는 이쪽이죠. 하이엔드 엔터프라이즈 기업이 특정 고객에서 제공하는 컨텐츠, 아이돌 굿즈, 이게 약간 요즘에 뭐 BTS 하이브 하는 뭐 JYP 이것들이 약간 철학이 좀 필요한 거는 단지 팬덤이 많다고 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약간 이슈가 되긴 합니다만 논란이 되긴 하는데 NFT의 마켓 세그멘테이션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NFT 사업을 만약에 하신다면 이런 원리 그리고 아까 클라우드 위에 돌아가거든요. 마치 이제 블록체인이 되게 복잡해요. 아까 이더리움 하이퍼레저를 오늘은 이제 그런 기술적인 하는 시간은 아니니까 제가 직접 기술도 강의를 하는데 나중에 필요하시면 유튜브에서 윤석빈을 치시면 바로 나와요. 그러니까 유튜브에서 뭐 서강대 윤석빈 저 이름을 치시면 제가 이제 기술 강의 다 올려놨거든요. 그거 한번 구독 좋아요도 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제가 이제 강조드리는 클라우드 레이어 위에서 올라가는 부분도 있고 어디든지 이런 영속적 부분들에서 사실은 이런 NFT에 대한 부분들에서 어떻게 접근할지에 대한 전략과 이런 전체 흐름들을 중요해서 관점들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좀 NFT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그다음에 CBDC를 말씀을 드릴 건데 혹시 여기까지 뭐 질문이 있으실까요? 네, 이제 마지막 시간이에요 벌써. 네, 이제 마지막 시간에는 이제 CBDC에 대한 현황과 이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제 뒤에 약간 제 결론을 맺어 드릴 건데요. 포인트는 기존 자산 시장 있었죠. 기존 전통금융, 이 말하는 은행, 보험, 증권, 카드사 같은 기존 금융권이 있고 디지털 아트, 디지털 자산이라고 불러지는 뭐 쉽게 설명하면 비트코인, 이더리움, 알트코인, 그리고 마이데이터, 그리고 CBDC 이런 것들이 하나의 연결되고 융합되는 시장을 이제 제가 투비 모델을 이제 결론을 말씀드릴 건데 그렇게 했을 때 하나의 또 한 축인 CBDC에 대해서 잠깐 현황과 주 이슈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화폐는 시대 환경에 따라 계속 변화됐어요. 물품, 금속, 지폐에서 디지털로 되는 것이고 이런 경제 디지털 경제라고 하죠. 화폐의 디지털화에 대한 이슈가 계속 부각이 됐고요. 화폐 시스템이라는 것은 화폐와 지급 결제제도와 연결돼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통화 제도에 대한 변화가 계속 초래될 수 있고요. 그래서 앞에서 잠깐 언급이 되긴 했는데, 그래서 중앙은행이 CBDC라는 디지털 형태로 발행되는 새로운 화폐다. 그래서 법정화폐고요. 중앙은행이 직접적인 채무를 갖고 있는 거고, 그래서 현금, 뭐 전체 리테일이냐, 뭐 홀이나 이제 보면 약간 수익형. 그러니까 저희 나라는 이제 연구 과제 자체가 약간 리테일 CBDC 그래서 하는 부분들에서 이렇게 좀 결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연구 모의 과제긴 하지만 컨설팅하는 결과물이 우리나라는 리테일의 분사 원장, 그게 RFP에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49억의 그 연구 과제 안에 컨설팅 결과물이 우리나라 CBDC는 리테일 방식의 분사 원장, 블록체인에 대한 쓰는 부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금융기관의 거액 결제형, 모든 경제 주체, 소액 결제형이고 이제 단일 원장이냐, 원장이냐, 분산 원장 방식이 이제 블록체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분산 원장 방식의 소액 결제형 CBDC, 요 부분이 지금 한국은행 연구의 과제에서 RFP가 내용이 나올 텐데 이런 게 이제 결정이 된 상태. 그래서 기술 혁신에 대한 블록체인에 대한 혁신이 확산이 돼서 여러 가지 뭐 민간 암호자산, 스테이블 코인들이 있었죠. 그런 부분에서 이제 일단 말씀드린 블록체인을 데이터 관점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하나의 유지 케이스가
디지털 자산이 있는 것들이 있다. 그래서 기술 혁신의 부분이 있고, 뭐 잠재적 편익에 대한 부분, 뭐 그리고 AML, 애트머니 론더링, 자금 세탁 방지에 대한 부분들이 또 이게 나올 것이고요. 뭐 중앙은행의 이제 통화 정책적 이건 약간 이제 금융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데 지급 결제 변화에서 요거 이제 CBDC가 가야 될 방향이야라고 좀 얘기를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뭐 지급 결제 송금에서의 약간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이 좀 나열돼 있어요. 그래서 지급 결제 송금에서는 결제 시스템의 안정에 대한 부분이 있고 극과 간 그렇죠. 크로스보더 블록체인의 의미가 있는 건 크로스보더는 CBDC가 다 뭐 블록체인 쓰는 건 아닙니다. 어쨌든 이런 국가 간의 송금 절차에 대한 크게 비용이 감소될 것이다. 부정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는 민간 지급 서비스에 대한 기업들이 좀 민간 시장에 대한 위축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통화 재정 정책의 관점에서는 경기 침체 시 CBDC 일괄로 이제 공급에 대한 용이가 하고 마이너스 금리에 대한 부가 정책이 용이해요. 이건 저희가 지역 화폐 통해서 이제 경험해봤던 부분이고요. 부정적인 부분은 은행 요금 감소로 통화 정책의 신용 경로 악화 가능성이 있고 현금 보유 통제 없이는 마이너스 금리 효과가 좀 제한적이다는 측면도 있습니다. 금융 시스템에 대한 긍정적인 부분은 금융 포용에 대한 제고 그리고 경쟁 및 시장 규율 제도로 이제 효율성이 증진될 것이고 네거티브한 부분들에 대해서 뭐 은행의 자금 중개 기능이 약한 그러니까 지금 아까 어쨌든 뭐 리테일 하더라도 올해 은행이 많이 담당하고 있었던 기능들이 중개 기능이 약화될 것이다라고 하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화폐 디지털화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부분은 뭐 불법 자금 거래라든지 지하 경제 축소가 기여할 것이고요. 민간 암호화폐 스테이블코인하고도 사실은 CBDC가 되면 기존에 있던 비트코인, 이더리움 아니면 스테이블 어떻게 될 것이냐 논란이 많이 있는데요. 결론을 말씀드리면 약간 마켓이 다르긴 한데 스테이블 코인이 약간 영향을 받을 것 같긴 합니다. 뭐 이제 부정적인 부분에서는 현금에 비해서 완전한 익명성이 정말 가능할까? 이제 그런 RFP에도 나와 있는데 이런 어려운 가능성에 대한 약간 논의가 있고 개인정보 집중에 따른 개인정보 문제 발생 가능성이 있고 기축통화 간 새로운 디지털 화폐 전쟁이 또 벌어져서 좀 약간 저희도 우리 코리아 원에 대한 약간 요즘은 우리나라가 BTS 오징어 게임 여러 가지 컨텐츠 힘이 있어서 옛날과 위상이 달라지긴 했습니다만 이런 전쟁이 또 심해질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측면이 있고요. 뭐 중앙은행의 86%가 CBDC를 업무 진행, 그러니까 전체 연구 진행하고 우리나라도 있고 뭐 거액, 소액용 뭐 모두 뭐 실험, POC 개발 시험 사업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뭐 전체 사실 이건 기술적인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실은 하이퍼레처라고 하는 부분들은 이제 블록체인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제 블록체인 포 비즈니스 여러분들이 비트코인, 이더리움만 있는 게 아니고요. 실제 이런 블록체인인데 약간 엔터프라이즈 블록체인, 퍼미션 블록체인, 하이퍼레처 패브릭이라고 하는 것들은 나중에 꼭 공부를 나중에 기술에 관심 있는 분들은 나중에 꼭 한번 보시기 바라고 우리나라 블록체인 시범 사업의 한 80%는 다 이 기술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IBM이 만들었다가 도네이션해요. 리눅스 재단이라는데 쟤는 2015년, 16년도부터 저도 사실은 블록체인을 공부한 것이 요거부터 이제 공부를 하게 되는데 하이퍼레처 패브릭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고 코다, R3 코다라고 하는 것들은 금융권 위주로 되는 주로 R3 코다라는 게 쿼럼이라고 하는 JP 모건에서 만들었어요. JP 모건에서 만들어서 지금은 컨센서럼 회사 이더리움계 굴 같은 회사죠. 거기 넘겨서 쿼럼 또 이제 이더리움인데 엔터프라이즈 블록체인, 엔터프라이즈 이더리움이라고 해서 주로 EEA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퍼블릭 블록체인으로 만들었지만 이더리움을 이걸 기업용 마치 하이퍼레처 패브릭처럼 기업용 엔터프라이즈 이더리움 얼라이언스라고 EEA에서 스펙에서 쓴 쿼럼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JP 모건이라는 큰 은행이 있죠. 거기서 이걸 내재화 시켰어요. JP 모건, 골드만삭스 이미 이런 플랫폼도 갖고 있는 회사 중에 하나고요. 국가별 뭐 CBDC 연구, 파일럿, 개발, 뭐 발행, 보류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좀 나열되어 있고요. 사실은 이전 입장에서는 매우 신중해서 구체적인 발행 계획이 없었는데 사실은 이렇게 여러 가지 좀 뭐 중국도 너무 치고 나가고 미국도 진짜 달러를 만들고 있고 여러 가지 좀 얘기를 하고 있어서 우리나라도 약간 좀 저형 쪽으로 좀 가고 있습니다.
이런 뭐 전체 디지털 유로에 대한 발행도 하고 있고 이런 또 리포트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뭐 전체 너무 중앙은행 내용이 합니다만 이렇게 이거가 약간 사실은 올림픽 내년에 올림픽이 있죠. 베이징 동계 올림픽에서 사용화 중국이 이렇게 많이 하느냐 크립토 올림픽 뭐 캐시레스 올림픽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디지털 위안화를 갖고 여기 실제 이제 화면인데 베이징 동계 올림픽에서 이제 사용화 계획이 있고요. 사실은 도쿄 올림픽도 사실은 원래 일본도 사실은 올림픽을 대비해서 크립토 올림픽을 했었는데 약간 코로나 때문에 연기되면서 약간 좀 많이 좀 약간 기대가 좀 줄긴 했는데 중국도 마찬가지로 베이징 동계 올림픽을 해서 크로스보드한 부분에 사용화 계획이 있고요. 네, 이런 여러 가지 프로그래밍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합니다. BIS는 이제 지급결제은행이죠. 이제 이런 곳에서 여러 가지 관련 보고서를 많이 내고 있고요. 그래서 뭐 IMF, WBIS 공동으로 이렇게 국가 간 CBDC에 대한 토론이라든지 복수 CBDC 사용 시 국가 간 지급결제에 대한 뭐 영향도 연구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까 나왔던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페이즈 2에서 현재 CBDC에 대한 추가 기능 검증에서 오프라인 결제, 디지털 자산 구매 이런 것들에 대해서 2022년도에 오픈을 할 건데 이번에 여러 가지 팝콘각이 있으니까 꼭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RFP는 여기가 나와 있죠. 운영 방식은 CBDC 제조 발행은 중앙은행이에요. 그리고 유통은 민간기관이 하고 서비스는 뭐 송금, 대금 결제, 온오프라인, 국가 간 지급 서비스. 그래서 원장 관리는 분당 원장 방식의 리테일이라고 하는 것들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CBDC 분당 원장과 사이드 체인인데 약간 이건 기술적인 내용이긴 한데요. 사이드 체인은 옆에 있는 체인이죠. 약간 이쪽에 메인 체인이 있고 요즘에 레이어 2라고 부르는 이더리움에서 약간 이더리움도 이제 프루프 오브 워크 작업 증명 마치 POS로 바뀌고 있거든요. 그런 단계에서 중간에 뭐 비콘 체인 그런 거 나오면서 이제 사이드 체인 레이어 2 기술들이 많이 얘기 나오고 있는데 이건 약간 기술적인 얘기긴 합니다만 이렇게 CBDC와 이제 이런 연결 사이드 체인들이 많아서 뭐 CBDC와 뭐 이더리움 네트워크를 연결한다. CBDC와 비트코인은 그냥 크로스 체인, 크로스 네트워크의 시대가 임박한 것 같습니다. CBDC는 되게 도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약간 은행권이나 아니면 아직은 학생들이라서 아직은 감이 없을 수가 있긴 하시는데 좀 CBDC랑 오늘 얘기를 쭉 들어서 굉장히 좀 이제 금융권만 아니라 이렇게 여러 가지 암호자산과 스테이블코인이 공유할 수 있을 것인가 이렇게 질문들이 있어요. 현금 수준의 익명성이 보장이 가능할 것이냐, 개인정보 보호가 충분히 가능한가, 기축 통화 CBDC와 어떤 관계 설정될 것인가 이런 도전들이 있고 국경과 CBDC에 대한 이슈들이 좀 나올 수밖에 없죠. 국가들에서 민간 암호 자산에 대한 부분들도 이렇게 스테이블 코인의 통화 정책, 금융 안정 영향 동구 내용들도 있고요. 이런 관점에서 좀 관심들이 좀 많이 있고 중앙은행들이 CBDC에 대한 발행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CBDC에 대한 뉴스들이 있고요. 이건 같이 좀 마무리하는 금융을 전체하면서 맞습니다. 그래서 중앙인민에서 디지털 화폐 공급하는 부분이 이렇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죠? 은행 계좌가 필요할까 하는 부분에서 이제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전자 형태로 발행된 중앙은행 화폐다라고는 아까 전에 와이드리 액세스 디지털한 부분, 센트럴뱅크가 발행하냐, 토큰 베이스냐 하는 것들에서 이게 CBDC 플라워, 머니 플라워라고 머니 플라워는 텍슨에 배운 머니에 대한 머니 플라워는 워낙 나중에는 이제 얘기가 많이 나오실 거고요. 현금에 대한 특성이 있어요. 신용 리스크가 비교적 없죠. 이게 국가 존망과 같이 하고 있고 강제 통용력이 있고 거래 당사자 간에 직접 결제 가능하고 익명성 보장되죠. 기술에 대한 무유전성, 뭐 비상 대응 수단이고 미이자에 대한 지급이 있는 현금의 특성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CBDC가 디자인에 대한 이슈들이 있고요. 근데 디지털 특성들이 아까 블록체인에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뭐 디지털 특성, 비동기화,
프로그래밍이 가능하고 인공지능 데이터 러닝. 그러니까 지금 데이터가 쌓이면 데이터에 대한 것들 아까 AI기들이 그것들을 더 발전했습니다. 데이터 러닝이 있고 제로 마지널 코스트, 그러니까 무한계 비용이 있고, 컨트롤 C, 컨트롤 V 무한계 비용이 있고 즉시 온디맨드하는 커스터마이즈 할 수 있는 이런 디지털 특성이 있는데 이게 돈에 적용이 된다. 자산에 적용이 된다. 그런 시대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까 말씀드렸죠. CBDC에 대한 부분들이 단일 원장과 분산 원장 부분이 있는데 퍼미션드가 있고 퍼미션 리스가 있는데 퍼미션드 됐을 때 이런 거래 검증, 원장 관리에 대한 권한들이 나올 것이다. 그래서 이게 중앙은행이 직접 하느냐, 중앙은행하고 이제 간접 운영, 중앙은행이 추중은행들과 중간에 놓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형태가 저희가 일반적인 저희가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금융 시스템이기도 하고, 리테일이라고 하는 것들로 우리나라 RF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직접 운영과 간접 운영할 때 약간 밸런스 시트에 대한 부분, 이거는 약간 참조해서 보시고요. 나중에 이거는 뭐 회계하는 분들도 이제 관심 있는 부분인데, 직접 자금 이체하는 부분들에서 이렇게 할 수가 있고, CBDC가 중앙은행 채무에 미치는 영향들이 많이 있어요. 이게 지급 결제에 대한 부분, 통화 정책에 대한 부분, 금융 안정 발권 이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이게 직접 내 CBDC와 관련돼 있지라고 생각할 수가 있지만 사실 이게 디지털이 머니가 되면은 여러분 생각하시는 서비스, 제품 그런 것들이 굉장히 고려할 것들이 더 많아지실 거예요. 일단 아까 말씀드린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 블록체인 밸류 체인이 인증, 트래킹 트레이스, 디지털 자산을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것들이 CBDC까지 끼어게 드는 게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하신 뭐 아직은 학생들이시니까 이제 지금 이제 현재 필드에 있는 업체분들은 굉장히 고민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할 때 여러분들이 뭐 취업하시거나 그렇게 할 때 나는 이런 아이디어가 있어요라고 얘기를 던지시면 좋은 점수를 받게 되실 겁니다. 그건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이제 그런 약간 이런 정보를 갖고 여러분들은 스토리텔링을 만들어 보셔야겠죠. 지급 결제에 대한 부분들에서는 뭐 안정성에 대한 부분, 그래서 뭐 효율성에 대한 부분, 뭐 지급 서비스 산업에 대한 부분, 이거는 뭐 참고 문화는 중앙은행 한국에서 직접 발행했던 자료에서 이렇게 현재 비교했을 때 여러 가지 안정성에 대한 부분, 효율성, 지급 서비스에 대한 부분. 그래서 CBDC와 이제 민간 지급 수단과의 경합 등으로 해서 은행 및 전자금융업자들과 민간 지급 서비스 제공업자의 이제 서비스 개선 누르기. 왜냐면 사실은 이게 차별성이 없으면 기존 걸 쓸 필요가 없잖아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약간 경쟁이 될 수도 있고 거기에 대한 좀 민간 사업자들한테 또 난 차별을 더 만들어내야 되는 약간 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통화 정책에 대한 부분은 아까 약간 파급 경로하고 정책 수단에 대한 부분들에서 금리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약간 프로그래밍이니까 바로 좀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거 하려면 전에 이때 경제학자들은 데이터 뽑고 그걸 하려면 굉장히 오래 걸렸으니까 CBDC가 되면 바로바로 이렇게 뭐 파급에 대한 경로라든지 정책 수단, 공개시장 운영은 바로 적용이 가능할 수 있는 부분들. 금융 안정에 대한 부분들은 은행에 대한 자금 조달이라든지 자금 중개 기능 이런 것들이 당연히 약화가 되겠죠. 은행의 대출 등 자금 중개 기능이 약화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뭐 중앙은행, 뭐 BS 등도 이런 것들이 또 있고 외환 정책도 사실은 리스크 관리가 좀 어려워질 경우도 있다. 기타 등도 있고요. 한번 참조해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또 발권에 대한 부분들은 당연히 현금 등의 수요라든지 뭐 중앙은행의 발권 업무, 화폐 유통 시스템들은 약간 변화가 특히 이제 화폐 유통에 대한 거는 뭐 현금 수송, 화폐 유통 체계, CD, ATM 이런 것들이 다 디지털화가 되면 다 지갑에 들어가 있죠. 그러면 이런 ATM들이 좀 더 필요 없게 되는 시대가 되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약간 아날로그 머니에서 이런 디지털 머니가 된다고 하는 것이 그냥 아날로그에서 디지털 머니 변환된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약간 은행을 해체되는 정도까지 나오는 이런 것들이 저희 역사를 통해서 약간 뭐 소니나 이제 모토로라 이제 사례에서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토큰 이코노믹스라고 하는 여러분들 아까 몇 분도 질문하셨던데 이렇게 전체 아날로그 머니에서의 뭐 은행, 보험사, 증권사들이 있는데 디지털 머니에서의 뱅크, 인슈런스, 스톡은 굉장히 다른 형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B2B, B2C 뱅크에서 C2C 직접 여기 중앙에 제3자가 있었지만 제3자가 사라지고 커스터 뱅크가 되고 커스터머 인슈런스가 되고 이게 약간 탈중앙화된 금융들이 있었는데 이건 디지털 머니에 대한 이코노믹스가 된다고 했을 때 단지 여기 있는 중앙에 있는 것들만 사라지는 것들이 아니고요. 직접 연결되면서 거기에 대한 가치와 거기서 쓰여지는 블록체인에 대한 밸류들을 좀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실제는 블록체인 혁명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직접 인터넷 혁명 통해서 이제 생산자가 직접 이제 직거래 플랫폼이 있었죠. 근데 지금 약간 블록체인 자산에 대한 그러니까 인터넷에서는 약간 주로 뭐 이미지 근데 하지만 자산은 못했죠. 왜냐면 그 자산에 대한 아주 중요한 것들 인터넷에서 한다? 그런 것들은 그래서 보안 기술이 많이 발달되고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 투자 대출에 은행, 그러니까 뱅킹 서비스 without bank, 인슈러 서비스 without bank, 은행 없는 은행 서비스가 됩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가격도 낮춰주고 속도 범위 높은. 그래서 인터넷 혁명과 이제 약간 거기서 디지털 블록체인 혁명에 대한 핵심적인 부분들이 그러니까 인터넷 혁명과 같이 블록체인 자산 직거래에 대한 것들이 가능한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사실은 블록체인에 대한 코어 밸류가 기술에 대한 요소도 있지만 이런 자산에 대한 변화를 보시고 아까 여러 가지 생각하셨던 헬스케어 연결되는 부분 그런 것들이 다 이런 자산에 대고 인증, 트래킹 트레이스, 디지털 자산한테 연결되는 고리들을 말씀드리는 부분. 그래서 사실은 갤럭시 S가 삼성이 우리나라 스마트폰 LG는 약간 이제 앞으로 적기로 했지만 삼성이 갤럭시 S10에서부터 이미 가상통화 지갑이 내재돼 있어요. 그런 것들이 사실은 여러분들이 인지하지 못했지만 지금은 뭐 S21이 나오는 시대이긴 한데 S10에서부터 지금 디지털 사실은 삼성도 그걸 모르지는 않죠. 다 이미 많은 지갑 스마트폰 안에 다 지갑이 들어갈 것이니까 그 안에 이미 이런 월릿을 탑재를 하고 있는 상태고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은행들이 있는데 언번들링 뱅크가 은행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기능들이 언번들링 다 해체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큰 은행이 있지만 언번들링 해체가 되는 그래서 은행이 해체가 되고 보험회사 해체가 되고 증권회사 해체가 된다. 그게 이제 디파이 탈중앙화된 금융을 얘기하는 큰 비전 중에 하나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국가별로 CBDC를 발행하는 동기들은 좀 나와 있고요. 그래서 약간 이제 마지막 결론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부분들이 우리나라가 약간 디지털 자산에 대해서 약간 규제 방향이 있어요. 약간 여러분들 아까 BLT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이제 좀 개발자 출신의 공학 쪽이긴 한데 여러분들이 좀 이런 좋은 결정적인 방향들이 좀 방향으로 가는 건 맞는데 우리나라는 약간 법적인 체계들이 좀 약간 약간 부정적이죠. 부정적이고 이제 그런 것들이 규제 방향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시고 나중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약간 이걸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자산에 대한 게 요약하는 관점에서 디지털 자산이라고 하는 거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자산을 디지털한 거예요. 그래서 즉 유무형의 다양한 자산을 디지털한 것으로 디지털화된 자산으로 이해됩니다. 그래서 디지털 형태로 표현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자산이어서 디지털과 유무형의 자산이 있어 디지털 자산이다. 그래서 디지털 자산의 개념적인 요소는 디지털화와 대산적 가치, 그러니까 자산성이 존재하는 디지털하고 유명의 자산들이 합친된 부분이고요. 그래서 자산에 따른 분류가 뭐 지급수단으로서 디지털 머니, 게임 아이템 등의 디지털 아이템, 비트코인 등의 자산, 실물 자산, 디지털 자산. 이게 뭐 부동산에 대한 부분, 저작권 등의 이제 그러니까 재산권을 기반으로 하는 디지털 자산, 일렉트로닉 레코드, 디지털 자산의 기능에 따라서는 디지털 자산, 디지털 증권, 디지털 콘텐츠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규제 해놓은
디지털 자산에 대한 부분들은 뭐 디지털 에셋, 약간 여러분들 뉴스에 보시면 약간 특근법이라고 있어요. 근데 특근법상에 대한 데서 특근법에 의해서 뭐 ISMS 인증을 받아야 되고, 그래서 뭐 실명 계좌를 받아야 돼. 근데 우리나라 거래소가 원래 한 200개 넘게 있었거든요. 지금 한 4개 정도만 그 받았죠. 그래서 지금 약간 너무 독점이 아니냐 그런 얘기를 있는 그 특근법에 의해서 자금 세탁 방지의 의무 준수하게 되고요. 디지털 증권에 대한 것은 원칙적으로 그러니까 증권성은 이거는 규제당국이 인정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자본시장법 자체가 바뀌어야 돼요.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부분들은 통합적 규율은 없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규제에 대한 적용이 게임 아이템 같은 경우에는 게임산업진흥법에 대한 게 있고, 아까 음악 미술품 저작권에 대한 NFT에 대한 것들은 이제 막 아직은 이게 규제는 대상으로는 안 돼 있어요. 근데 특근법도 NFT도 뭐 규제 대상일 수 있어. 약간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그래서 콘텐츠에 대한 부분들은 약간 논란이 되고 있어요. 가상자산 규제에 대한 것들은 제도와 안정, 우리나라는 약간, 저도 약간 안타까운 생각한 거는 약간 규제가 필요하죠. 근데 그걸 약간 통찰력 있는 규제를 하면 좋은데, 너무 그러니까 부정 시각만 좀 강했던 것 같긴 해요. 이걸 약간 산업화, 좀 활성화시키는 것들은 약했던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가상자산 화폐는 아닌데, 금융상품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고, 이제 또한, 가상자산은 자본시장법, 파생상품의 기초자산으로 볼 수 없다고 하는 거죠. 금융회사의 자산에 대한 투자에 대한 금지, 그래서 기관 투자는 우리나라는 좀 못하고 있죠. 근데 재밌는 게 자산성을 인정해요. 실제 메뉴 거래가 이루어지고 자산성이 있죠. 그래서 회계 처리와 관련해서는 통상적인 영업활동 차원에서 보이는 고객에서 재고 자산을 회계 처리,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무형 자산을 회계 처리하고 있고요. 2022년부터 뭐 250만 추구하는 가상자산 소득에 대해서는 20% 소득세를 부과하겠다. 그래서 이번에 뭐 대권 주자들이 뭐 거기에 대해서 유예하겠다는 부분인데, 우리나라는 약간 이게 뭐 제도화는 안 하는데 약간 일단 세금부터 매기겠다 하는 게 좀 강하긴 해서 약간 논란이 되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뭐 특근법상 가상사업자라는 주제 그 스코프가 있는데요. 거기서 특근법상 가상자산 사업자는 가상자산 매도, 매수, 교환, 이전, 보관, 관리, 중개, 아설 등을 영업하는 자로서 굉장히 포괄적이에요. 되게 포괄적이라서 모든 게 다 들어가는 게 아니라 얘기 나오는데, 가상자산 담보대출과 같은 가상자산 이용한 금융유사행위라는 특근법자 이제 시공 대상이 아니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약간 디파이, NFT는 약간 법적인 chế 도에서는 약간 좀 벗어나 있기도 해요. 네. 그 시장이 커지면 또 이제 거기 제도원 그거는 뭐 어느 역사도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NFT에 대한 문제 아까 말씀드렸죠. NFT에 제2의 가상자산 규제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상에서 이제 원본 인증서나 소유권 증명서를 활용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현재 NFT에 대한 정부의 이제 규제 반영은 정해져 있진 않아요. 그래서 좀 NFT가 핫한 게 일반 펑저블 토큰이 아니라 NFT는 규제가 아직은 명쾌하지도 않고 약간 버블도 있긴 합니다. 사실은 내 지갑 안에 이런 게 있어라고 하는 약간, 사실은 제가 기존에 약간 쇼업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들이 좀 있기도 하니까 그건 감안을 해서 어쨌든 정부에서는 규제 방침이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불안정한 이제 법적 리스크가 있어요. NFT가 가상자산에 해당되는 경우에 NFT의 이 사업자가 특근법에 다 신고를 해야 되는 입장이고, 이제 그러니까 NFT가 이제 중요한 건 소유권에 대한 게 좀 있어요. 근데 그 소유권에 대한 트래킹에 대한 부분이지 직접 재산권에 대한 것들은 약간 별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NFT가 있다고 해서 소유권에 대한 트래킹을 하는 거지 직접 재산권이 있다고 좀 얘기는 하진 않아요. 그게 약간 분리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저작물에 대한 NFT 발행과 관련해서 소유권과 말씀드린 저작권에 대한 법적인 분쟁 발생의 가능성은 한탕 존재. 그래서 이런 NFT 거래에 대한 과세 부과 방안은 아직 정립이 돼서 아직 되게 초창기 마켓입니다. 여러분들이 약간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디지털 자산 동향으로 최근 등장하고 있는 디지털 자산은 다양한 형태로 기반해서 등장해서 메타버스 상에서 아까 메타버스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 안에 있는 NFT는 같이 얘기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가상세계, 초월 세계에는 가상자산이 잘 나올 수밖에 없어서 거래되고 있는 약간 로블록스 얘기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디지털 자산도 등장이 되고 있고요. 이런 재산적 가치를 넘어서 경제적 가치, 정서적 가치도 있는 것도 이제 디지털 자산화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현행 규제 시스템은 이러한 변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새롭게 출현하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디지털 자산에 대한 대응에 대해서 신중할 필요가 있는데 네, 이런 규제된 건 퍼스트 무버보다는 뭐 다른 나라 좀 FATF가 어떻게 하는지 보고 그런 게 좀 약간 좀 선제적이라기보다는 약간 산업을 육성하기 때문에 약간 뭐 패스트 팔로워라고 하는 것들이 있고요. 시나 이런 사례도 있었고 NFT 게임에 대해서는 게임물 관리위원회에서 등급부를 취소했죠. 이것도 얼마 전에 대선 주자랑 게 유튜브로 하는 걸 저도 봤는데 뭐 이거는 뭐 금융위기 송환이다 뭐 게임물 관리위원 송환이다 뭐 이렇게 그때 뭐 핑퐁 쳐서 어떤 우리나라가 약간 NFT 게임이라고 하면 약간 좀 이슈인 것도 있긴 합니다. 그래서 디지털 자산에 대한 규제 방향이 이렇게 시장에서의 변화 흐름과 규제 당국의 규제 방안이 맞지 않는 상황이 좀 존재해요. 그래서 시장 변화에 대한 규제, 약간 규제가 약간 일변도가 있으니까 바람직하진 않죠. 약간 규제도 필요하고 산업 육성도 필요한. 사실은 마이 데이터는 금융이 굉장히 좀 뭐 적극적이에요. 금융 마이 데이터는 약간 다른데 블록체인은 되게 좀 약간 안 좋은 시각이 있고 마이 데이터는 굉장히 금융이 먼저 나서서 하는 경우가 많아서 제가 약간 좀 그런 걸 좀 체감을 느끼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너무 이제 일방적 하는 것도 안 좋은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약간 뭐 기술 육성은 블록체인은 뭐 과기분을하고 규제는 금융이죠. 약간 좀 기승전 금융위로 되고 있는데 부채 간의 이해관계 조정도 쉽지 않고 소관 부처 정하는 것도 녹록지 않은 부분인데 이런 대표적으로 가산행 규제는 상황이 이제 많이 변화됐죠. 이런 제도적 검토 조건도 있었고 현재는 이런 특검법 사안에 대한 부분들이 실제 과세도 하고 있고 실제 이제 가상제도에 대한 입법이 뭐 그러니까 국회에서는 되게 관심이 많으세요. 여야를 떠나서 이렇게 총안이 10개가 돼 있는데 우리나라 아직은 정부에서는 약간 요즘 이게 좀 내년에 아마 대선 그 지방선거 이후로 좀 약간 교육 방향이 될 건데 아직 그때까지는 약간 사실은 약간은 좀 숨을 고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사실은 이제 이런 고려한 법은 사실은 이제 업권법 있지만 사실은 뭐 금융 자본시장법 자체가 디지털 자산을 수용하는 관점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디지털 자산에 대한 시장의 수요는 무한 확대입니다. 아까 디지털 자산 꼭 근육만 세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말씀하신 도메인에 연결된 디지털 자산에 대한 것은 무한 확대가 될 것이 예상이 되고 있고 이런 디지털 자산 관련 산업의 혁신과 발전을 위해서는 이제 규제 정비도 많이 필요할 것이고 이런 직접적 규제 방식보다는 약간 최소한 부분이 좀 필요하다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제가 시간이 좀 돼서 이제 약간 결론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포인트는 말씀드렸지만 기존 금융과 디지털 자산과 마이데이터, CBDC가 하나의 연결되는 시장을 갖고 그 안에 블록체인이 사실은 마이데이터를 예를 들면 유통 뭐 금융 마이데이터면 유통 마이데이터 헬스케어면 그냥 고객을 360도 이용하는 그런 고객 데이터를 관점에서 그러니까 블록체인을 데이터 관점에서 봐서라는 강조를 드리고요.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오늘 뭐 3시간 동안 전반적인 흐름에 대한 부분에서 약간 제가 기술적인 내용도 약간 중간에 넣었지만 이런 흐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좀 관심 영역에서 어떻게 전공이 어떤 다양하시든 간에 어떻게 이런 연결고리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는 고민을 꼭 던져보시고자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이런 흐름들을 좀 보시고 여러분들 하시고 있는 업무 아니면 관련돼서 관심 있는 영역에 대해 어떻게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꼭 한번 꼭 생각해 보시고 거기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갖고 여러분들이 이제 하시는 분야와 연결시키기를 꼭 한번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